여러분은 아마 도둑이 어느 집을 목표로 할지 결정할 때 추적부터 시작한다는 걸 들어봤을 거예요. 주인을 지켜보고 그들의 일상에 대한 정보를 찾고 집에 들어가기 가장 좋은 시간을 결정한다는 뜻이죠. 범죄를 저지를 준비가 되었을 땐 그들은 이미 언제 안에 아무도 없는지 혹은 언제 주인들이 주의가 산만해지는지를 확실히 알고 있어요. 도둑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법 중 하나는 너무 간단해서 여러분은 다시 생각해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다음번에 신발 밑창에서 조용히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멈춰서 그게 뭔지 확인해보세요. 아마 부서져 있는 쿠키와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만약 진짜 그랬다면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단서입니다. 문제는 쿠키가 범죄자들이 여러분이 여행을 떠나는지 정확히 저녁 언제 집에 돌아왔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사용하는 상당히 효과적인 도구라는 거예요. 쿠키는 너무 천진난만한 물건이어서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지 않죠. 만약 그걸 알아차렸다 해도 여러분은 집에 도착해서 쿠키를 밟아 부수고 자동으로 모든 비밀을 도둑들에게 공개해요. 그들은 확실히 집에 사람이 있는지 알고 또한 집 주인의 일정도 파악할 수 있어요. 만약 집을 비운다면 상황은 더 나빠지죠. 문매트 아래에 있던 쿠키는 온전한 상태로 남게 되고 그건 범죄자들에게 집이 침입하기에 완벽한 상황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문매트 아래에서 약간의 간식을 발견한다면 꽤나 안 좋은 소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집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경찰에 알리거나 안전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쿠키를 이용한 장난은 강도들이 사용하는 수많은 속임수 중 하나일 뿐이에요.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징후는 집 근처나 진입로에 남아있는 하얀 조약돌이에요. 이건 범죄자가 이미 여러분의 집을 방문해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표시해놨다는 뜻입니다. 도둑들이 자갈을 놓고 간 또 다른 이유는 여러분의 집이 낮 동안 비어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한편 길을 걷다가 연석이나 벽에서 USB 플래시 드라이브가 튀어나온 걸 발견하더라도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어쩌면 데드드롭을 우연히 발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길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건 스파이와 간첩의 세계에서 몇 가지 속임수를 빌려온 세계적인 예술 프로젝트예요. 이 프로젝트에 대해 아는 많은 사람들은 검은 코트와 어두운 선글라스를 쓰고 다른 사람들과 기밀 정보를 교환할 수 있음에 행복해하죠. 문제는 수십 년 전 스파이들에게는 비밀 자료를 교환하는 그들만의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스파이가 직접 만날 때는 라이브 드롭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가끔 극도로 위험했었죠. 그게 데드드롭 시스템이 발명된 이유이기도 해요. 데드드롭의 경우엔 골목길 벽에 있는 헐거운 벽돌 몇 개에 나중에 주어야 할 중요한 서류를 숨겨놓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는 15만 개 이상의 데드드롭이 있어요. 이런 플래시 드라이브의 누적 데이터는 10TB에 달합니다. 여러분이 방문하는 어느 대륙에서나 데드드롭을 마주할 수 있어요. 아마도 남극 대륙은 빼고요. 벽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일까요? 그럼 만약 하나를 발견한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우선 이미의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여러분의 컴퓨터에 연결한 건 매우 바람직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하드 드라이브 컨텐츠를 파괴할 어떤 바이러스가 숨어있을지 알 방법이 없으니까요. 위험이 게임의 일부이긴 하지만 너무 무리하진 마세요. 100% 참여하고 싶은 게 맞다면 컴퓨터를 할 수 있는 한, 아니 그 이상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둘째, 플래시 드라이브 안에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을지 짐작조차 못할 거예요. 누구나 비디오, 사진 또는 텍스트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이미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던 적이 있었어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USB 스틱이 들어있는 소프를 받았나요?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플래시 드라이브를 꽂진 마세요. 이러한 사례는 호주에서 점점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경찰은 해커들이 새로운 전략을 발명했다고 사람들에게 경고했어요. 표시되지 않은 메모리 스틱을 편지함에 떨어뜨려 놓죠. 이런 장치에 컴퓨터를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건 놀랄 일도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인간의 호기심에 의존해요. 그리고 솔직히 그게 먹히기도 하고요. 사람들은 불가사의한 선물의 내용물을 확인하려는 설명할 수 없는 욕망을 이겨낼 수 없어요. 그 결과 우편으로 받은 USB 스틱의 거의 절반이 플러그에 꽂히죠. 그 후 사람들의 노트북과 컴퓨터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사기성 미디어가 서비스 오퍼를 재생하기 시작합니다.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가 PC의 파일과 프로그램에 해를 끼치기도 하죠. 그러니 공짜 플래시 드라이브는 만지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은 쇼핑몰, 사무실, 공항을 나와 차를 찾으러 주차장으로 가요. 문을 열고 키를 시동장치에 넣습니다. 시동을 걸고 차를 몰고 가려고 할 때 앞유리에 이상한 게 보여요. 와이퍼를 감싼 게 10만원짜리 지폐인가요? 오, 분명히 예상치 못한 선물을 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누군가의 실수로 앞유리에 돈을 끼워놓고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세요? 조심하세요. 이건 계략에 불과해요. 여러분이 이 신비로운 지폐를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차에서 내리는 순간 그 돈의 주인은 조치를 취할 거예요. 여러분의 차에 올라타서 기록적인 속도로 운전해 가겠죠. 앞유리에 있는 10만원짜리를 살펴보러 갈 때 누구도 시동을 끄고 소지품을 챙겨가지는 않을 거란 걸 인정해야 돼요. 그 결과 1분 이내에 여러분은 자동차, 지갑 그리고 서류들을 잃어버리게 될 거고 주차장에 오도 가도 못하게 될 거예요. 최근 사람들은 셔츠와 같은 천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앞유리에 놓여있거나 와이퍼에 쌓여 있었죠.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 사람 중 한 명이라면 이 함정에 빠지지 말고 물건을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차에 타서 주차했던 곳에서 최대한 빨리 멀리 운전해버리세요. 이 제자리를 잃은 듯한 옷은 사실 강도들과 도둑들이 사용하는 새로운 사기예요. 그러니까 와이퍼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시야를 가리는 어떤 옷 조각 같은 게 보인다면 당연히 여러분의 첫 반응은 그걸 제거하는 거겠죠. 하지만 그걸 풀거나 벗기려고 하는 동안 범인에겐 여러분을 공격할 시간이 충분해질 겁니다. 이런 종류의 사기 행위가 가장 흔한 곳은 주차장이에요. 보통 불이 잘 켜지지 않고 꽤 사람이 없는 곳이라서 주변에 목격자가 거의 없고 공격자가 잠복할 수 있는 어두운 공간이 많죠. 만약 어느 날 집에 와서 문이나 집에 낙서나 표시가 있는 걸 발견하면 즉시 경찰을 부르세요. 비록 그게 10대들의 장난이나 단순한 낙서 같아 보일지라도요. 도둑들이 다른 범죄자들에게 여러분의 집에 대해 다른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 특정한 표시를 사용하는 만큼 후회하는 것보단 안전한 게 더 나아요. 예를 들어 로마 숫자 2와 비슷한 건 집주인들이 부유하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 장소는 훌륭한 목표물이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원에 줄이 그어진 건 다른 강도들에게 이 집에서는 가져갈 만한 게 없다는 걸 말해줘요. 집에 그런 표시를 하고 싶게 만드는군요.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누어진 긴 가로 직사각형은 그곳에 크고 공격적인 경비견이 있다는 걸 의미해요. 삼각형의 수직선이 그어져 둘로 나눠진 모양은 범죄자들에게 밤에만 그곳을 털으라고 말하는 반면 삼각형이 반대로 된 건 그 집이나 아파트는 저녁 식사 후에 비어있다는 걸 말해요. 그리고 A와 K가 합쳐진 것처럼 보인 것은 동료 강도들이 그 집에는 항상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심지어 디저트 훔치는 걸 좋아하는 강도들을 위한 클럽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후식 잡아라 아파요. 죄송해요. 제가 지어낸 거예요. 자동차 도둑들이 사용하는 새로운 수법이 있습니다. 바로 동전으로 속이는 거죠. 그걸 문과 손잡이 사이에 공간에 슬쩍 집어넣어요. 자동차 소유자가 리모컨으로 문을 잠갔다고 생각할 때 사실 차량은 여전히 열려있는 거죠. 동전은 문들 중 하나의 자물쇠를 작동하지 못하게 합니다. 주인이 차에서 멀어지는 순간 도둑은 아무 문제 없이 문을 열고 도망가 버려요. 또 다른 속임수가 있어요. 대중들의 모임 큰 파티 또는 심지어 쇼핑몰에서 바쁜 날이 있자마자 자동차 절도범은 스피커를 통해 특정 자동차가, 물론 자기들이 선택한 차가 자신들의 차를 막고 있어서 자기들이 나가지를 못하고 있다고 알립니다. 주인이 차를 옮기러 나오자마자 한 무리의 남자들이 행동을 시작하죠. 도둑들은 아주 확실한 이유로 사람이 차로 열쇠를 갖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일반 성냥을 방수 성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성냥의 매니큐어를 얇게 바르고 말리세요. 일단 완성이 되면 성냥은 물에 떨어뜨려도 불이 붙을 정도로 충분히 마른 상태일 겁니다. 만약 겨울에 어딘가에서 길을 잃었는데 목이 마르다면 눈은 먹지 마세요. 눈에는 물보다 훨씬 더 많은 공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지도 못할 거예요. 또한 눈을 먹으려고 할 때 많은 에너지가 낭비됩니다. 더 위험한 건 체온이 낮아져서 몸이 아프게 될 수도 있어요. 만약 코요테나 늑대를 마주친다면 등을 보이지 마세요. 동물을 마주본 채로 천천히 후퇴하세요. 하지만 이건 동물이 한 마리일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무리를 만났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둘러싸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무를 향해 뒤로 물러서다가 나무에 등을 기대세요. 그런 다음 적절한 순간이 되면 가능한 한 빨리 나무로 올라가세요.
따뜻한 모피 코트나 패딩보다는 여러 겹의 옷이 체온을 더 잘 유지시켜줍니다. 공기가 껴입은 옷 사이에 갇혀서 단열 효과를 내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주거든요. 만약 숲에서 길을 잃었다면 땅바닥에서 바로 주무시지 마세요. 임시침대로 나뭇가지와 잎을 층층이 쌓거나 나무 사이에 해먹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고 땅이 차가워지거든요. 불을 지핀다고 해도 자는 동안 불이 꺼질 수 있고 땅이 체온에서 나오는 열을 흡수할 것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에 배 위에 계시군요. 음식도 없고 어망도 없고 배가 고프네요. 원래 3시간만 배를 타기로 했는데 말이죠. 근데 그거 아세요? 신발끈과 핸드폰, 시계, 열쇠 등 모든 물건을 사용해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배가 들이오는 그림자는 물고기를 유인하고 반사되는 물체는 미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열쇠를 신발끈에 묶어서 낚싯대로 사용하세요. 비록 물고기가 물지 않더라도 이와 같은 활동은 탁 트인 바다에서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짧은 명상은 공황 발작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고 천천히 숨을 쉬세요. 뇌는 빠르게 진정되고 공황 상태가 흐릿해지게 될 겁니다. 비행기의 산소 마스크도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호흡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어떤 나쁜 일에든 관심이 사그라들게 되거든요. 통나무로 횃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통나무를 수직으로 놓고 꼭대기에 깊은 별 모양을 새기세요. 그 안에 마른 풀, 나뭇잎, 막대기를 안에 넣고 모두 준비되면 통나무에 불을 붙이세요. 최대 3시간 동안 타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나무의 크기와 종류에 상관없이 똑같이 효과가 있을 거예요. 만약 화가 난 회색곰을 만난다면 절대로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곰이 여러분을 쉽게 앞지를 수 있거든요. 대신 움직이지 말고 누우세요. 회색곰은 보통 위협을 발견했을 때만 공격을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면 곰은 보통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둘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회색곰일 경우에만 효과가 있습니다. 맞붙는 게 불가피하다면 뒤로 천천히 물러나서 곰 스프레이를 뿌리세요. 곰 스프레이가 없다면 후추 스프레이도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스프레이를 뿌리면 곰의 방향성이 흐트러지고 겁을 줘서 곰을 쫓아낼 수 있을 겁니다. 아닐 수도요. 숲에서 찾은 열매나 버섯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른다면 먹지 마세요. 독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고 배를 채워야 한다면 단풍나무, 자작나무, 소나무의 안쪽 껍질을 드세요. 더 부드러운 흰 속을 먹기 위해서는 칼을 사용해 거친 겉껍질을 잘라내야 합니다. 껍질을 더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삶을 수도 있고 아삭아삭한 간식을 만들기 위해 직화로 요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로 배가 고프다면 개미를 드셔도 됩니다. 가장 먹음직스러운 음식은 아니지만 영양가가 높거든요. 만약 시계가 없다면 손가락을 이용해서 해가 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손바닥 안쪽이 자신을 향하도록 손을 들어주세요. 손가락은 태양과 수평선 사이에 두세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손가락이 들어갈 수 있는지 보세요. 손가락 한 개는 약 15분 정도를 뜻하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까지 남은 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길을 잃어서 신호를 보내려고 불을 지펴야 한다면 많은 양의 소나무 잎, 삼나무 가지, 솔방울, 필요없는 고무 소재 물건 등을 태우세요. 불에서 검은 연기가 더 많이 날 거예요. 그럼 먼 곳에서도 그 연기를 볼 수 있겠죠? 만약 사막에서 물은 없지만 음식이 있다면 가능한 한 오랫동안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먹으면 먹을수록 더 목이 마를 거예요. 몸에서는 음식을 소화하려면 액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그 적은 양의 물을 다 쓰게 될 거예요. 사람은 물보다 음식 없이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상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숲에서 더러운 물 웅덩이를 발견했습니다. 정말 목이 마르다면 그 물로 병을 채우고 걸러내서 식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수를 하려면 거즈나 옷으로 끈을 만들어주세요. 한쪽 끝을 더러운 병에 넣고 다른 한쪽 끝을 빈 병에 넣으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불순물은 병에 남아있고 깨끗한 물은 끈을 통해 빈 병으로 흘러들어가게 될 겁니다. 하이킹을 가기 전에 일반 신발끈을 파라코드 신발끈으로 교체하세요. 밧줄이 모자르다면 이 끈으로 몇 미터 정도를 더 늘릴 수 있습니다. 만약 숲에서 길을 잃었는데 온기를 만들어낼 것이 없다면 땅에 마른 잎과 풀을 옷 사이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오랫동안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사막에서 길을 잃었다면 낮에는 최대한 움직이지 마세요. 그늘을 찾거나 잡동사니로 그늘을 만들어 어두워질 때까지 그 안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밤이 되면 걷는 동안 에너지를 훨씬 덜 소비하고 수분도 덜 쓰게 될 겁니다. 이는 열사병의 위험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만약 얼음을 깨고 떨어졌다면 수영장에서 하듯이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마세요. 만약 얼음 위에 손을 올려놓고 팔로 몸을 일으키려고 한다면 그 얼음이 갈라져서 다시 물속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팔을 얼음 표면과 평평하게 뻗고 다리를 뒤로 쭉 뻗어야 물에 뜰 수 있습니다. 이 수평 자세에서 마치 수영하는 것처럼 다리를 흔들어 보세요. 얼음 위에 너무 많은 무게를 싣지 말고 팔을 조심스럽게 움직이면 탈출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 불을 지피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2개의 구멍을 나란히 파고 그 사이에 작은 지하 터널을 만듭니다. 한쪽 구덩이에 불을 피우세요. 바람은 그 불을 끌 수 없을 것이고 두 번째 구덩이를 통해 공기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 방법은 몰래 불을 피워야 할 때도 유용합니다. 어둠 속에서 이런 불은 보이지 않을 테니까요. 뽁뽁이를 버리거나 터뜨리지 말고 하이킹에 가져가세요. 추울 때 두꺼운 담요보다 추위를 더 잘 막아줄 거예요. 이 작은 공기방울은 완벽한 단열재입니다. 옷 사이사이에 넣으면 온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또한 방수 처리가 된 플라스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젖는 것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해변에서 멀지 않은 바다에서 수영을 한다면 쉽게 이한류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해류의 역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역행을 하면 힘만 낭비하고 에너지가 고갈될 거예요. 우리는 결코 해류를 이길 수 없습니다. 대신 해변을 따라 옆으로 수영해보세요. 그러면 곧 해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때 안전하게 해변으로 수영해 가세요. 만약 떨어지는 엘리베이터에 갇혔다면 엘리베이터가 바닥에 충돌하는 순간에 뛰려고 하지 마세요. 앉거나 서 있어도 안 됩니다. 천장을 보면서 바닥에 누우세요. 다리는 가능한 한 넓게 벌리고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른 한 손은 머리 뒤에 둬서 머리를 보호하세요. 이 자세는 떨어질 때 몸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줍니다. 길을 잃었어요. 구조 헬기가 숲 위를 날아다니지만 조명탄도 없고 불을 피울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거울이나 핸드폰 화면을 사용해 햇빛을 반사시켜보세요. 헬리콥터를 향해 반사광을 조준해야 합니다. 구조대원들이 눈부신 빛을 알아차리면 여러분을 구하러 날아올 거예요. 어두운 골목에 차를 주차하고 문을 잠근 후 커피를 마시러 잠시 자리를 비운다고 가정해보죠. 돌아왔을 때 사랑하는 내 차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없습니다. 사이렌이 울리고 잠깐만요. 알람 소리였어요. 다행히도 이 모든 것은 꿈이었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어요. 우선 차에 스티어링 휠 잠금 장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위에 긴 금속 막대를 설치하거나 안전벨트 버클에 연결된 체인 잠금 장치를 설치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옵션 모두 차량에 침입할 수 있는 도둑의 속도를 늦추는 데는 좋지만 100% 도둑을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도둑은 스티어링 휠이나 자물쇠를 자를 수 있으니까 확실한 보호를 위해 몇 가지 추가 보호 장치를 더해야 해요. 범죄자들은 신호를 포착해서 키가 없는 자동차를 훔치는 데 도움이 되는 장치를 사용하는 걸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개인주택의 차고나 닫힌 건물의 창문 아래에 주차되어 있는 경우 무선 장치를 통해 키에 액세스할 수 있어요. 도둑은 신호를 쉽게 가로챌 수 있고 자동차 소유주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할 거예요. 집에 열쇠를 보관할 때 릴레이 공격으로부터 열쇠를 보호하려면 금속성 소재를 사용하세요. 열쇠를 호일로 감싸 무선 신호를 차단하거나 안전한 금속 상자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조명이 밝고 보안 카메라가 있는 곳에 주차하세요. 건물 입구와 주차장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고립된 차고는 개인이 위험에 처할 수 있어 항상 최선의 선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차장에 주차할 때는 직원과 가까운 곳이나 보안 카메라가 잘 보이는 곳에 주차하세요. 주차할 때마다 바퀴를 연석 쪽으로 돌리세요. 견인 트럭으로 차량을 견인하려는 도둑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차를 훔치려면 범죄자는 몇 가지 추가 조작을 해야 하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범죄자의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범죄자들이 노리는 건 여러분의 차가 아닙니다. 앞좌석에 떨어뜨린 반짝이는 새 노트북이나 귀중품이 가득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디자이너 지갑을 노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물건은 저항하기 어렵고 종종 침입으로 이어지죠. 잠시 시간을 내어 트렁크에 소지품을 숨겨두면 차량에 대한 범죄자들의 유혹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건을 사러 간다면 잠깐이라도 차에서 바로 내리지 마세요. 하차해야 하는 경우 항상 먼저 시동을 끄고 창문도 닫은 다음 문을 잠그세요. 차량 등록증을 차 안에 보관하는 것은 도둑의 삶을 더 쉽게 만드는 좋은 방법입니다. 경찰이 차를 세울 때 경찰관에게 차량 등록증을 제시할 수 있죠. 보험 정보와 차량 등록 번호는 도난당한 차량의 잠금을 해제할 수 있는 새 열쇠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만 차량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차량 등록 정보를 숨길 수 있는 비밀 장소를 찾아 100%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알려주세요. 차량 소유권 등록증과 보험 정보를 사진으로 찍어 스마트폰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중요한 서류에 사본을 만들어 보관하는 거예요. 차량 앞유리, 창문, 거울에 차량 식별 번호인 빈 번호를 표시하세요. 이 서비스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지만 나쁜 사람들의 동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표시된 유리를 바꾸기 위해 돈을 써야 할 거고, 그래서 여러분 차량에 도전하려다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거예요. 스파이가 되어 보이지 않는 펜으로 차량의 여러 부분에 흔적을 남기거나 신분증 정보가 있는 마이크로 도트로 덮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도둑을 막을 수는 없지만 도난당한 경우 차량을 추적하기는 훨씬 쉬워져요. 새로운 장소에 차를 세워야 하는데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면 전원이 켜져 있는 오래된 휴대폰이나 태블릿을 차 안에 숨겨두세요. 이를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러면 내 휴대폰 찾기 기능을 통해 몇 초 만에 휴대폰과 차량의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추적을 위해 저렴한 데이터 요금에 가입하거나 심카드 없이도 작동하는 GPS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특수 커버로 도둑으로부터 사이드미러를 보호하세요. 절단 방지 소재로 만든 잠금 장치가 있는 모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커버는 사이드미러를 긁힘이나 흠집으로부터 보호하고 수명을 연장해줘요. 창의력을 발휘해서 좋아하는 팀의 로고나 여러분에게 중요한 다른 것으로 커버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예산에 맞게 차량을 커스터마이즈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차량 도둑은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사용합니다. 백미러 창문에 종이 한 장을 두거나 바퀴 위에 페트병을 두거나 트렁크에 셔츠를 두는 등 작은 물건으로 차에서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악당들은 친절하게 도와주는 척하면서 차 아래에 뭐가 있다고 차를 세우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을 차에서 내리게 해서 훔쳐가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대신 창문을 닫고 차문을 잠그고 의심스러운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 내리지 마세요. 차량에 해를 끼치는 건 범죄자뿐만 아니라 혹독한 겨울 날씨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와이퍼가 앞유리에 달라붙어 매일 아침 긁어내고 싶지 않다면 운전하지 않을 때는 와이퍼를 올려두세요. 와이퍼 암의 스프링을 망가뜨리고 누군가 와이퍼를 훔쳐가고 싶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스프링은 탄력을 잃지 않을 거고 와이퍼 블레이드를 훔쳐가는 사람도 많지 않으니까요. 와이퍼를 올려놓는 것을 잊어버려서 와이퍼가 앞유리에 단단히 붙어있는 경우 에어컨을 작동시켜보세요. 차가운 공기는 따뜻한 공기와 마찬가지로 창문의 성해를 제거합니다. 공기를 제습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죠. 차문이 얼어서 차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 손소독제를 뿌려주세요. 이 물질은 얼음을 문제없이 녹일 수 있어요. 앞유리에 성에가 끼는 걸 방지하려면 식초와 물을 3분의 1로 섞어 하룻밤 동안 유리창에 뿌려주세요. 아침에 유리창을 긁어내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거예요. 추운 날씨에는 항상 연료 탱크를 절반 이상 가득 채우세요. 습한 공기는 탱크의 연료 위 빈 공간을 기꺼이 채우려고 할 거고 그 공기는 추위 속에서 물로 응축될 거예요. 물은 휘발유보다 밀도가 높기 때문에 탱크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물이 충분히 쌓이면 연료 라인을 통해 엔진으로 이동하게 될 텐데 좋지 않죠. 차를 녹으로부터 보호하려면 정기적으로 세차를 하세요.
먼지가 클리어 코트와 페인트의 보호막을 손상시켜 녹이 더 쉽게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세차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차량 하부와 휠을 세차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차량 페인트가 깨지거나 벗겨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차량을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면 도장층이 필요합니다. 추운 계절에는 도로의 염분으로 인해 녹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를 방지하려면 겨울철에 적어도 매주 세차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1년에 2번 왁스 칠하는 걸 잊지 마세요. 왁싱은 도장을 새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또 다른 좋은 방법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차량 내부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내부에 무언가를 쏟은 경우 항상 액체를 닦아내세요. 액체가 더 스며들어 금속 부품에 닿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다 녹이 쓸게 되거든요. 여기 잠재적인 사기범으로부터 은행카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마커를 사용해 마지막 4자리를 가리세요. 또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스티커를 사용하여 보안코드 위에 붙일 수도 있어요. 코스터를 이용하지 않는 손님이 있었나요? 헤어드라이기를 가져와 얼룩에서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들고 있어 보세요. 물자국을 증발시키기 위해 중간 세기로 몇 분 동안 불어주세요. 만약 희미하게 고리가 남아있다면 그릇에 같은 양의 식초와 올리브오일을 섞으세요. 표시된 부위를 닦고 얼룩이 사라질 때까지 문지른 다음 닦아내세요. 냄비 바닥에 탄 얼룩을 문지르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대신 물을 채우고 소금 3큰술을 넣으세요. 소금이 탄 자국을 녹이도록 밤새도록 놔두고 아침에 냄비에 물을 따라내세요. 이렇게 하면 기름때를 모두 닦아내는 게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이걸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휴가 중인데 셔츠가 짐 속에서 모두 구겨졌어요. 오늘 밤이 필요한데 호텔에 다리미가 없어요. 당황하지 마세요. 셔츠를 욕실에 걸어두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뜨거운 샤워에서 긴장을 푸는 동안 열과 습기가 셔츠의 주름을 펴줄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힘 안 들이고도 훨씬 나아질 거예요. 축구 경기가 시작하는데 표준 배터리가 다 된 거예요. 대신 안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더 작은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제 알루미늄 호일을 가지고 그걸 구겨보세요. 배터리의 음극 또는 평평한 끝에 틈새에 끼워보세요. 다 됐어요. 이제 TV를 켜도 돼요. 일단 슬리퍼에 금이 가고 플러그가 구멍에서 쉽게 빠져나오면 그건 보통 새 것이 필요하다는 신호예요. 하지만 이것의 주행거리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플러그를 구멍으로 다시 밀어 넣은 다음 빵 클립을 가져와서 끝에 붙여요. 플러그가 제자리에 있을 수 있게 클립이 충분히 지지해 줄 거예요. 소프를 받았는데 영수증이 테이프로 붙여져 있어요. 박스에서 떼어내긴 했는데 어떻게 종이를 찢지 않고 테이프를 따로 뗄 수 있을까요? 테이프의 양쪽 끝을 따로 잡고 천천히 당기면 테이프가 늘어나 종이를 찢지 않고 분리될 거예요. 지퍼백은 물건을 건조하게 유지하기에 완벽하지만 더 크다면 정말 좋을 거예요. 2개를 가져와서 그중 하나를 뒤집으면 이제 하나의 큰 봉지로 연결되어 쓰일 수 있어요. 키보드를 보호할 수 있을 만큼 크죠. 다음에 조깅하러 갈 때는 열쇠를 손에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대신 그걸 주머니에 넣고 고무줄을 들고 안쪽에서 그걸 주머니 주위에 묶으세요. 이게 열쇠가 빠지는 걸 막아줄 거예요. 열쇠가 문에 들어가 걸렸네요. 이런, 고장났어요. 자물쇠 수리공을 부르는데 최대 14만 원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싸고 더 빠른 선택을 위해 핫글루를 써보세요. 라이터로 끝을 가열시켜 녹을 정도로 따뜻해지면 접착제를 열쇠 구멍에 밀어 넣으세요. 녹은 접착제가 여유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 열쇠의 일부를 덮을 거예요. 일단 식으면 그게 압축되어 키 끝을 강하게 잡아줄 거예요. 이제 그냥 빼내세요. 만약 호스를 통해 액체를 빨아야 하는데 입을 안 쓰고 싶다면 한쪽 끝을 액체에 넣고 엄지손가락으로 윗부분을 닫은 채로 다른 쪽 끝을 위로 잡으세요. 이제 위아래로 흔들면 이 흔들리는 동작이 액체를 매번 조금씩 위로 밀어 올릴 거예요. 그리고 그게 꼭대기에 도달하면 줄구점을 낮추고 중력이 나머지 일을 하게 놔두세요. 차 열쇠를 차 안에 두고 잠궜네요. 손잡이를 돌려 내리는 창이 있는 구형 모델이에요. 옷걸이를 가져와 자물쇠를 찾는 긴 과정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또는 덕테이프를 쓸 수 있죠. 약 60cm 길이의 가닥을 약 20개를 만드세요. 테이프를 밑에서 잡을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서 창문에 붙이세요. 그런 다음 친구와 함께
테이프의 끝을 같이 잡고 아래로 당기세요. 힘을 가하면 문을 열 수 있을 정도로 창이 내려갈 거예요. 단단한 목재의 긴 나사를 드릴로 뚫는데 반 정도만 남겨둔 채 여러분의 오래된 드릴의 동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드릴이 멈추기 전에 왁스 한 덩이를 가져와서 나사의 가장자리를 긁어내세요. 왁스가 윤활유처럼 작용해 따뜻해지면서 녹아서 나사가 쉽게 들어갈 거예요. 캠핑 중인데 바베큐에 불을 붙일 물건을 안 가져왔어요. 새지 않는 작은 비닐봉지를 가져오세요. 물을 가득 채우고 꽉 닫아서 동그란 방울을 만드세요. 햇빛으로 불 피우고 싶은 곳에 두세요. 물주머니는 확대경처럼 작동해 바베큐에 불 붙이기 시작할 거예요. 화창한 날이라면 말이죠. 코르크마개를 놓쳤거나 중간에 깨진 코르크마개가 있어요? 라이터를 사용해 병의 윗부분을 가열해요. 열은 유리를 약간 팽창시키고 이게 코르크마개를 위쪽으로 밀어내요. 또 손가락에 불이 붙었네요. 소금을 조금 가져와서 붙은 손가락 위에 부으세요. 손가락을 물에 넣고 천천히 문지르세요. 그 혼합물이 접착제를 녹여 여러분을 곧 구해줄 거예요. 그림을 걸 때 그 고집스런 못을 찾는 게 불가능할 수가 있어요. 포크를 거꾸로 놓고 가운데 포크 이빨 사이에 못이 끼도록 거세요. 포크가 벽에서 분리된 긴 막대가 되어줘서 그림의 끈을 못 위로 거는 걸 더 쉽게 만들어줘요. 완벽하게 균형을 잡으면 간단히 포크를 제거해주세요. 용기에 케이크를 넣어야 해요. 하지만 나중에 안에서 들어올려 다시 꺼내면 케이크가 망가질 수도 있어요. 뚜껑을 거꾸로 놓고 케이크를 뚜껑 위에 올려놓으세요. 이제 용기의 밑부분이 뚜껑이 되어 한 조각씩 꺼내 먹기 훨씬 쉬워져요. 물을 소용돌이치게 해서 큰 주전자와 병에서 더 효율적으로 부어보세요. 이게 안에 있는 액체를 회전시켜 소용돌이를 만들 거예요. 소용돌이는 물이 쏟아져 나올 때 공기가 다시 병 안으로 들어가게 해요. 콸콸 쏟아지는 대안보다 훨씬 빠르죠. 삶은 달걀에서 달걀 껍질을 제거하는 게 더 쉽고 덜 지저분한 방법이 있어요. 완전히 삶아지면 양 끝을 두드려서 껍질을 깨세요. 한쪽 끝에 껍질을 떼어내주세요. 열린 끝을 입으로 불면 공기의 힘이 살을 밀어내고 달걀 껍질을 확장시켜 달걀을 무사히 밀어낼 거예요. 노트북의 연결 부분이 부러지면 수리하는데 최대 42만 원이 들 수 있어요. 훨씬 더 저렴한 해결책은 액자를 사서 화면 뒤에 테이프로 붙이는 거예요. 작은 보석 조각을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스타킹을 가져와서 진공 호스의 끝에 씌우세요. 해당 장소를 잘 청소하고 주기적으로 호스 끝을 확인해 보세요. 결국 끝에 붙어있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벽에 구멍을 뚫었지만 이제 드릴 구멍이 너무 넓어졌어요. 나사를 제거하고 약간 더 짧고 얇은 물체를 찾아보세요. 플라스틱 조각, 작은 전선 종이 클립, 심지어 이쑤시개도 완벽해요. 찾은 물건이 뭐든 그걸 구멍 안에 넣으세요. 나사가 안전하게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충분히 채워줄 거예요. 쓰레기를 버리면 쓰레기의 액체가 여러분에게 묻는 징그러운 시나리오에 빠질 수 있어요. 이걸 피하는 좋은 방법은 오래된 종이를 봉지 바닥에 놓는 거예요. 그게 음식과 다른 원천으로부터 나온 모든 액체를 흡수할 뿐만 아니라 쓰레기통 안에서 나쁜 냄새가 생기는 걸 막아줘요. 모기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그리고殺虫제는 가격이 비싸죠? 저렴한 대안은 플라스틱 병을 들고 와서 윗부분을 깔때기 아랫부분 쪽에서 잘라내는 거예요. 그걸 제거한 후 뒤집어서 병 안에 넣으세요. 따뜻한 물 2컵과 설탕 2큰술을 섞으세요. 모기가 안에 있는 액체에 이끌려 갇히게 될 거예요. 이제 물리지 말고 편히 앉아서 쉬세요. 물건을 옮기는데 문이 계속 닫히면 정말 짜증나죠. 그러니까 대신 고무밴드가 빗장 위로 지나가게 해서 문의 양쪽 손잡이를 묶어주세요. 그러면 빗장이 튀어나오지 않고 문이 닫히지 않을 거예요. 침대 시트가 완전히 말랐는지 확인하시려면 거울을 밑에 두세요. 5분 정도 놔두었는데 거울에 김이 서린다면 시트가 아직 축축하다는 뜻입니다. 습한 침구는 해로운 곰팡이의 번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열쇠 끝을 각각 다른 색의 매니큐어로 칠하면 어떤 열쇠가 어떤 것인지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오일이나 샐러드 드레싱을 적당량 붓기 위해서는 호일 마개를 완전히 제거하지 말고 구멍을 몇 개 뚫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많은 양이 빠르게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반창고가 손가락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려면 양쪽을 세로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하면 일자 밴드가 4개로 갈라져서 고정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만약 공중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시트 아래에 끼워져 있는 빨간색 플라스틱 컵을 봤다면 다른 칸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거예요. 이 칸에 화장지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화장지 심을 이 빨간 컵 대신 쓰기도 하는데요. 의미는 같습니다. 화장실 얘기를 계속해보죠. 거의 모든 공중 화장실은 바닥과 문 사이에 틈이 있습니다. 사생활이 존중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이건 사생활과 편안함의 수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오래 머물지 않고 줄이 금방 줄겠죠. 또한 어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할 수 있고 청소도 더 쉽습니다. 음료수를 냉장고에 넣는 걸 잊으셨다고요? 젖은 키친타올에 감아서 냉동실에 넣어보세요. 15분 후면 음료가 얼음처럼 차가워질 겁니다. 지갑을 멤버십 카드로 채우는 대신 사진을 찍어보세요. 바코드 하나와 전면 사진을 찍으면 어떤 카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매장을 방문하게 됐을 때 휴대폰에 바코드를 스캔하여 포인트를 적립해보세요. 만약 뭔가를 보기 위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기대둔 휴대폰이 자꾸 떨어져서 지치셨다고요? 그러면 선글라스를 사용해보세요. 그냥 선글라스를 거꾸로 놓고 귀에 거는 다리를 휴대폰을 고정하는 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다음에 슈퍼마켓에 갈 때 카트에 넣을 동전이 없다면 대신 열쇠를 사용할 수 있어요. 끝이 둥근 키가 있다면 동전이 들어갈 곳에 넣으세요. 그러면 카트의 잠금이 해제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타코 껍질을 제자리에 놓으려고 고생하셨다면 머핀 틀을 사용해보세요. 틀을 뒤집어 기름을 뿌리고 그 틈새에 토르티아를 넣어보세요. 완벽하게 바삭바삭한 타코 껍데기를 만들려면 370도에서 10분 동안 익혀주세요. 물병을 사용해 계란 노른자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병을 노른자 위에 올려놓고 꾹 눌러서 노른자가 빨려 들어가게 해주세요. 노른자는 따로 그릇에 담으시면 됩니다. 천장 선풍기를 청소하느라 고생하셨다면 다음에는 백앤리치를 사용해보세요. 백앤리치를 각 선풍기 날 위에 끼워서 먼지를 닦아냅니다. 이렇게 하면 여분의 먼지가 백앤릿 안으로 들어가 여러분에게 쏟아지지 않을 거예요. 믹서기를 제대로 닦으려면 비누와 뜨거운 물을 믹서기 안에 채워주세요. 약 10초 정도 돌려서 물이 소용돌이 치고 나면 헹궈주세요. 깨끗해졌죠? 석고벽에 못질하기 전에 마스킹 테이프 한 장을 붙여보세요. 석고가 떨어지거나 바닥 전체에 먼지가 떨어지는 것을 테이프가 막아줄 겁니다. 만약 신발에서 냄새가 난다면 신발 안에 마른 티백을 몇 개 넣어보세요. 티백이 냄새를 흡수해줄 거예요. 가구의 작은 흠집을 없애고 싶다면 치약을 사용해보세요. 완두콩만큼 짜서 스크래치 위에 동그랗게 문질러주세요. 스크래치가 부드러워지면 젖은 천으로 닦으세요. 짜잔! 쓰레기통 바닥에 작은 구멍을 몇 개 뚫어서 봉투를 꺼낼 때 끼지 않도록 해보세요. 이 구멍들은 진공 같은 효과를 만들어 봉투를 고정시켜줍니다. 식용유를 사용해 병에 끈적끈적하게 남은 스티커 자국을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화장솜에 오일을 묻혀 끈적끈적한 부위에 문지르세요. 몇 분 동안 놔두면 금방 지워질 거예요. 새로 산 모직 스웨터가 너무 간지럽다면 헤어 컨디셔너를 사용해보세요. 미지근한 물에 두어 테이블 스푼에 컨디셔너를 넣고 15분 동안 담가두세요. 그렇게 그냥 말리면 스웨터가 훨씬 부드러워질 거예요. 손에서 나는 냄새는 민트 치약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치약을 손에 문지른 후 깨끗이 헹구세요. 냄새 제거에 도움이 되고 가벼운 스크럽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낡은 운동화를 버리기 전에 오래된 칫솔과 약간의 치약을 사용해보세요. 치약을 더러운 곳 위에 바르고 최소 10분 동안 놔두세요. 젖은 천으로 치약을 닦고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다시 해보세요. 색깔 치약은 얼룩이 남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옷을 낮은 온도로 세탁하거나 더 나은 옵션인 냉수 세탁을 한다면 옷이 2배 더 오래 지속될 거예요. 또 건조기를 사용했을 때보다 빨래대에 말리면 옷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금속 지퍼는 내구성이 뛰어나지만 다른 종류의 지퍼보다 걸림이 심합니다. 이때 지퍼 양쪽에 비누를 살짝 문질러 보세요. 비누의 잔여물이 윤활유 역할을 해줘서 쉽게 올리고 내릴 수 있을 겁니다. 튜브에서 더 이상 치약을 짜낼 수 없다면 끝을 잘라내세요.
만일의 경우에 이렇게 한다면 칫솔에 안에 남은 치약을 묻힐 수 있습니다. 만약 한 번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충분하다면 나중에 또 사용할 수 있도록 비닐봉투에 넣어두세요. 사용하기 전에 초를 얼리면 훨씬 더 느리게 탈 거예요. 이렇게 하면 왁스가 바로 식어서 녹는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화장솜 한 팩에는 끈이 달려있기 때문에 고리나 홀더에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열고 조일 필요도 없어요. 팩의 아래쪽을 보세요. 구멍이 뚫린 선이 있습니다. 여길 찢으면 화장솜을 뽑을 수가 있어요. 만약 닌텐도 카트리지 맛을 본 적이 있다면 한 가지를 아실 겁니다. 네, 맛이 역겹고 입안에 쓴 뒷맛을 남기죠. 이 카트리지에는 가장 역겨운 맛 중 하나로 알려진 벤조산 데나토늄이 발라져 있어요. 사실 이 맛은 일종의 숨겨진 기능이에요. 사람들이 카트리지를 먹지 않게 막아주는 거죠. 네, 차에 있는 목받침대는 편안함을, 탈부착식 목받침은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좌석에서 목받침을 뽑아내면 상당히 튼튼한 두 개의 막대가 보일 거예요. 만약 차 안에 갇히게 되면 이 막대로 창문을 부수고 나올 수 있습니다. 10센트짜리의 지폐의 거친 가장자리는 그냥 디자인이 아닙니다. 동전은 본래의 가치를 나타내기 위해 비싼 금속으로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사람들은 동전의 가장자리를 깎고 깎은 동전을 사용하고 또 가장자리를 녹여 새로운 동전을 만들곤 했습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제조업자들은 여기 무늬를 추가했어요. 그렇게 동전이 이전에 잘렸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죠. 전자레인지에 있는 검은 격자 무늬는 그냥 화려한 장식이 아닙니다. 이건 패러데이 실드라고 하며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빛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데우는 속도도 빨라져서 어제 먹다 남긴 음식을 더 빨리 즐길 수 있습니다. 제리캔에 있는 3개의 손잡이는 연료를 균등하게 분배하고 두 사람이 들고 다니기 쉽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가스캔에는 종종 가스를 붓기 전 다시 마개를 열어야 하는 두 번째 구멍이 있는데요. 공기 통로가 연료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연료 낭비를 할 일이 없어지죠. 토요일날 보자. 전화를 끊자. 올해 마지막 가족 전체 모임까지 이틀 남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쇼핑 목록이 준비되었으니 동네에서 가장 큰 슈퍼마켓으로 향해요. 여러분은 목록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따라가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최대한 빨리 집어듭니다. 카트에는 과일, 야채, 유제품, 고기, 생선, 빵이 가득해요. 잘했어요. 1시간 후 여러분은 집에 돌아와 할머니에게 자랑스럽게 쇼핑백을 건네줍니다. 할머니는 물건을 하나씩 꺼낼 때마다 점점 눈살을 더 찌푸리시네요. 실은 여러분이 고른 생선과 고기는 전혀 신선하지 않았고 그 바나나와 야채들도 토요일까지는 못 버틸 겁니다. 할머니가 이 곤란한 상황들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시네요. 허기진 상태로 쇼핑하지 않기 위해 간식을 챙겨 먹습니다. 이제 불필요한 물건은 사지 않겠죠? 그러고 나서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구입하기 위해 차에 오릅니다. 현명한 쇼핑이란 신선하고 건강한 모든 걸 찾을 수 있는 매장 주변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과일, 채소, 유제품, 고기, 그리고 생선을요. 보통 중앙통로는 정크푸드 예약 자리예요. 그래서 그걸 모두 건너뛰기로 결심하죠. 여러분의 첫 번째 정거장은 농산물 코너입니다. 할머니는 여러분에게 여기서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점심시간 전에 도착해서 다행입니다. 대부분의 식료품점은 문을 막 열었을 때나 저녁 늦게 문을 닫기 전에 신선한 농산물이 들어와요. 포장된 토마토를 집으려는데 할머니가 말리시네요. 미리 포장된 과일과 채소는 대부분 더 비쌉니다. 게다가 각각의 물건을 확인할 수 없게 만들죠. 잘 익은 토마토는 익지 않은 토마토보다 무게가 2배나 나갈 수 있어요. 매끄럽고 탱탱한 껍질이 있고 토마토 특유의 향이 나야 합니다. 안 돼요. 그 불쌍하게 먹는 건 카트에 넣지 마세요. 농산물에 있는 멍은 박테리아에게는 완벽한 번식지예요. 흠이나 말랑한 부분이 없는 단단한 오일을 찾아보세요. 가장 좋은 건 짙은 녹색이에요. 만약 노란 반점이 보인다면 너무 익어서 맛이 이상할 거라는 걸 의미합니다. 피망도 마찬가지예요. 얼룩이 없는 강렬한 색이어야 해요. 이제 뒤집어서 볼록한 부분을 세어보세요. 볼록한 부분이 4개면 씨가 적고 맛이 좋다는 뜻이고 2개에서 3개면 맛이 쓸 거예요. 신선한 피망의 줄기는 항상 푸르고 단단하고 아삭아삭합니다. 당장 싹이 난 이 감자를 카트에서 꺼내세요. 주름진 껍질, 물렁하고 어두운 반점 또는 상처가 없는
단단하고 부드러운 것들로 골라야 합니다. 구멍이나 갈색 끝이 없는 녹색 상추만 따세요. 녹색의 색조가 밝을수록 더 좋아요. 과일과 베리 종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할머니는 잘 익은 수박의 줄기는 마른 갈색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어두운 노란색은 달달해질 정도로 오랫동안 땅바닥에 쉬고 있었음에 틀림없어요. 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란 껍질이 있는 것들은 딸 때 충분히 햇빛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더 달콤해요. 그 바나나를 집에 갖고 가기 전에 다발 줄기를 확인하세요. 줄기는 갈색이 되어가고 있을 게 아니라 녹색에서 연한 노란색이어야 합니다. 한 개씩 떨어져 있는 바나나는 바로 먹고 싶을 때만 집어가세요. 다발로 있을 때 오래갑니다. 망고를 색깔로 절대 판단하지 마세요. 대신 부드럽게 주물러 보세요. 잘 익은 망고는 살짝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줄기 끝에 과일 향도 날 거고요. 작은 과일이 보통 더 달지만 딸기에는 그 법칙이 통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류들이 다른 크기로 나오기 때문에 더 큰 것들도 맛있을 수 있어요. 한번 따면 더 이상 익지 않으니 신선한 녹색 잎이 있는 밝은 빨간 열매를 고르세요. 딸기를 오래전에 땄으면 마르고 시들해 보일 겁니다. 그 레몬에는 과즙이 많지 않을 거예요. 창백하다는 건 오래된 거란 뜻이죠. 이 탱탱하고 흠 하나 없는 매끈하고 얇은 껍질을 가진 레몬이 훨씬 나을 거예요. 게다가 더 무겁게 느껴지는데 그것도 좋은 징조죠. 큰 행사를 위해 쇼핑을 하고 있지만 사실 한 번에 이렇게 많은 농산물을 살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신선하고 유기농이면 저절로 오래갈 리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 항상 제철인 과일과 채소를 선택하세요.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좋을 겁니다. 다음은 꿀이에요. 항아리 밑에 결정체가 있어서 좀 이상해 보이네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게 신선하다는 표시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온도가 떨어지면 꿀이 결정화되는 게 정상이에요. 또 불투명해 보이는 것도 좋은 표시입니다. 그게 더 자연적이고 건강하며 영양이 파괴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죠. 목록을 확인하다가 아직 빵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가장 좋은 선택은 통밀 종류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걸 집어들고 라벨을 연구합니다. 통밀로 만들어짐은 안 돼요. 통밀가루라고 쓰여있는 이게 좋아요. 재료가 적을수록 좋습니다. 발음할 수 없는 첨가물이 있다면 빵에 들어있는 게 달갑지 않을 겁니다. 인공적인 향, 색, 방부제가 들어가서는 안 돼요. 방금 고른 빵을 가볍게 눌러봅니다. 됐어요. 바로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간다는 건 품질이 좋다는 거예요. 만약 손가락 자국이 있는 게 보인다면 이전에 냉동되어 있었거나 굽는 과정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어요. 통조림 코너로 이동하려는데 할머니가 한마디 거드시네요. 할머니는 통조림에 많은 양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걸 확신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할머니에게 최소한 라벨은 연구해보라고 설득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소금이나 설탕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통조림을 골라야 해요. 물이나 그 자체 즙에 담겨있는 게 인공적인 성분이 적기 때문에 가장 건강에 좋아요. 올리브유 당금 통조림을 발견했어요. 포장이 완벽하게 닫혀 있으니 다 괜찮네요. 여러분은 녹슨 통조림은 절대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고기와 유제품만 빼고 필요한 건 다 챙긴 것 같네요. 이것들은 항상 마지막에 집어야 하는 거 아시죠? 냉장 상태가 아닌 채로 쇼핑이 너무 길어지면 상할 수 있습니다. 혹시 몰라 생고기 육즙으로부터 과일을 보호하기 위해 쇼핑카트에 약간의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붉은 고기는 어두운 색이어야 해요. 보라색, 빨간색, 갈색은 다 괜찮아요. 돼지고기는 약간 분홍빛이 도는 색조여야 합니다. 냄새가 좋아야 해요. 속 쏘는 듯한 냄새는 절대 안 돼요. 섬유질이 많아 보이면 질기고 풍미가 강한 고기일 거예요. 소고기 안심은 굉장히 부드러워서 알갱이가 없을 겁니다. 근육 전체에 있는 흰 지방 얼룩과 줄무늬는 즙이 많고 부드럽다는 또 다른 신호죠. 바로 고기를 요리할 계획이 없다면 가장 최근 날짜가 있는 걸 고르세요. 그 날짜 이후에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지만 그 전에 먹는 게 가장 맛있답니다. 포장 안에 더러운 자국은 경고 신호입니다. 누군가가 더러운 손으로 만진 게 틀림없어요. 구매하려는 닭고기의 껍질은 노랗거나 옅은 갈색이 아니라 살보다 더 창백해야 해요. 가장자리는 말라 보이면 안 됩니다. 절단 부위는 매끄럽고 균일한 크기여야 해요.
잘 절단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점심에 작은 관절과 뼈가 있을 수 있어요. 용기에 2일 이상 보관된 닭은 카트가 아닌 선반에 보관되어 있는 게 좋아요. 할머니가 물고기를 집어들어 눈을 노려보시네요. 할머니는 좋은 생선은 튀어나온 채 반짝이는 검은 눈동자를 가졌다고 설명하십니다. 신선한 생선의 껍질은 끈적거리거나 칙칙하지 않고 부드러워야 해요. 살코기를 눌러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손자국이 있다면 그건 좋지 않아요. 오늘의 종점, 유제품입니다. 여러분은 유통기한이 가장 긴 걸 찾기 위해 선반 뒤로 손을 뻗어요. 냉동식품, 포장식품, 계란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죠. 진열대 담당자는 오래된 아이템 뒤에 새로운 아이템을 넣어요. 할머니는 저온 살균된 우유를 선택하라고 추천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카트에는 미가공품은 없을 거예요. 우유가 저온 살균 과정을 거치면 질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와 싸우기 위해 가열되죠. 제품의 영양가가 떨어지진 않으니 그건 걱정 마세요. 최고의 요구르트를 고를 때 라벨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거기에 글자가 더 많을수록 더 좋아요. 3가지 기본 요소만 있어도 효과가 있어요. 나머지는 필요 없는 방부제나 설탕일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활동적인 유산균이 재료 목록에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치즈 사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근데 이건 말고요. 리코타, 크림치즈, 염소치즈 또는 조각난 치즈와 같은 부드러운 종류에는 곰팡이가 없어야 합니다. 곰팡이가 쉽게 침투할 수 있어요. 딱딱한 치즈에는 곰팡이가 피어도 괜찮습니다. 주변 부분을 조심스럽게 잘라 먹으면 돼요. 와, 쇼핑이 끝났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요리할 시간이에요. 깨끗하고 매끄러운 표면에 기름 종이를 놓으세요. 그러고 나서 종이에 한 방울씩 간격을 두고 짜주세요. 그 위에 베이킹소다를 뿌립니다. 그리고 치약 조각이 굳으면 작은 휴대용 상자나 병에 넣으세요. 야외에서 이를 닦아야 할 때 치약 한 방울을 입에 넣고 평소처럼 칫솔을 사용하세요. 여러 가지 양념이 피크닉 바구니에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한다면 빨대를 사용해서 좋아하는 양념을 담아 미니 양념통을 만드세요. 빨대의 3분의 1을 잘라 한쪽 가장자리를 집게로 짚고 불에 녹여 가장자리를 함께 봉합니다. 그런 다음 부엌 깔때기를 사용하여 이 작은 병에 양념을 넣고 같은 방법으로 다른 한쪽을 봉합니다. 양념 이름을 적은 후에 작은 상자에 넣으세요. 야외에서 신발이 젖었을 때 적당한 크기의 돌을 찾으세요. 냄비에 돌을 물과 함께 넣고 끓이세요. 뜨겁게 달궈진 돌을 신발 안에 조심스럽게 넣으세요. 부엌 집게나 국자를 사용해서 돌을 옮길 수 있어요. 그러면 신발이 곧 마를 거예요. 만약 돌을 삶고 싶지 않다면 다른 방법이 있어요. 페트병을 준비해서 안에 뜨거운 물을 붓고 병을 화장지로 싸세요. 그런 다음 병을 신발에 넣고 30분 정도 기다리세요. 신발을 바짝 말리기에 충분할 거예요. 만약 야외에서 수프를 먹는다면 플라스틱 병에서 비상숟가락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병의 벽이 바닥과 만나는 부분에 칼로 숟가락 모양을 도려내세요. 그리고 편리한 손잡이를 추가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마늘과 양파는 금속 병뚜껑으로 쉽게 껍질을 벗길 수 있습니다. 금속 뚜껑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결혼반지, 금속 숟가락 또는 다른 병을 사용하여 병을 열 수 있습니다. 낚시하러 갔는데 칼을 집에 두고 왔다고요? 당근으로 생선의 껍질을 벗기세요. 당근을 비스듬히 썰어서 당근 절반으로 생선 비늘을 문지르세요. 비늘이 쉽게 벗겨질 거예요. 페트병 코르크막에 구멍을 뚫어 단단히 조이고 병 윗부분을 잘라내어 뒤집습니다. 냅킨이나 화장지를 병의 목 부분에 놓으세요. 그런 다음 석탄, 풀, 돌을 넣고 탁한 물을 수제 필터에 부으세요. 나중에 야생에서 목이 마르면 이 여과된 물을 끓여 마실 수 있습니다. 비누를 녹여서 주사기에 넣으세요. 빈 알약팩에 비누를 짜놓고 은박지로 알약팩을 밀봉하세요. 언제든 이 작은 비누 하나를 사용해서 손을 씻을 수 있습니다. 육즙이 많은 패티를 구우려면 고기 가운데를 눌러서 홈을 만들어 얼음을 올려주세요. 얼음이 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평소처럼 구우세요. 뚜껑이 있는 평범한 양동이를 사용하여 캠핑용 세탁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뚜껑 가운데에 작은 구멍을 내어 뚫어뻥 손잡이를 끼웁니다. 양동이에 세탁 세제를 붓고 옷과 물을 넣은 후 뚜껑을 닫고 얼룩이 다 빠질 때까지 뚫어뻥으로 옷을 헹구세요. 만약 옷에 붙은 껌이 떨어지지 않거든 얼음 조각을 그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껌이 쉽게 떨어질 거예요.
또한 옷을 냉동실에 잠시 넣었다가 껌을 떼낼 수도 있습니다. 세제병은 보통 캠핑에 가져가기엔 너무 큽니다. 얇은 종이 한 장에 세제를 골고루 펴바릅니다. 종이를 네모난 작은 조각으로 잘라서 방수상자에 넣으세요. 설거지를 해야 할 때 젖은 스폰지를 그 위에 올려놓으세요. 숲을 걷는 동안 손가락 너비 정도의 나뭇가지를 모으세요. 나뭇가지를 집으로 가져와서 씻은 후에 같은 크기의 조각으로 자르세요. 그것들을 그릇에 담고 핫글루를 사용해서 그릇 모양으로 붙입니다. 스타일리시한 여러분만의 수제 과일 쟁반이 준비되었습니다. 병 뚜껑이 그렇게 쉽게 열리지 않는다면 이 꿀팁을 사용해보세요. 뚜껑을 접착 테이프로 감쌉니다. 그런 다음 부드럽게 당기면 열립니다. 만약 주전자에 때가 많이 끼었으면 물을 붓고 레몬 조각을 안에 넣으세요. 물을 끓이세요. 그런 다음 주전자를 씻으면 때가 없어질 거예요. 낚싯대가 없는데 야생에서 배가 고플 때를 대비해서 물고기를 잡는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세요. 큰 빈 페트병의 윗부분을 잘라내고 뒤집으세요. 병 주둥이의 양쪽을 밧줄로 묶으세요. 라면 조각을 약간 으깨서 병 안에 넣으세요. 그 병을 강물에 던지세요. 이 덫이 분명히 물고기를 유인할 거예요. 바람이 부는 날씨에도 절대 꺼지지 않는 성냥을 만드세요. 성냥을 냅킨으로 싸서 녹인 왁스에 담그세요. 마를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면 짜잔! 꺼지지 않는 성냥이 만들어집니다. 평범한 면도기를 사용해서 초콜릿을 부셔서 아이스크림이나 커피에 넣을 수 있어요. 짝수의 빈 병을 준비해서 가장 좋아하는 색으로 칠하세요. 나무 판자 표면 양쪽에 병을 접착제로 붙입니다. 그리고 판자 옆면에는 손잡이로 밧줄을 달아줍니다. 캠핑용 식기 보관함이 새로 준비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의 질소는 영양분을 촉진합니다. 매일 빠지는 머리카락을 화분에 넣으면 식물을 더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게 할 거예요. 베이킹 접시에 라면을 여러 개 넣고 두툼하게 치즈로 덮은 다음 라면 스프를 그 위에 뿌려줍니다. 그리고 케첩을 붓고 페퍼로니나 버섯 같은 다른 토핑들을 면 사이사이에 부으세요. 치즈를 조금 더 넣고 치즈가 녹을 때까지 구우세요. 정말 맛있는 국수가 준비됩니다. 라면은 또한 훌륭한 불쏘시개입니다. 깨끗한 일회용 종이컵에 바늘로 장식용 구멍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 칼을 사용하여 바닥에 작은 십자가 모양으로 자르고 컵을 램프 벨트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만의 독특한 램프 벨트가 준비될 때까지 다른 컵에도 반복하세요. 컵을 램프 벨트에 놓기 전에 좋아하는 색으로 칠할 수도 있습니다. 달걀 용기는 소스를 저장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장미 뿌리를 꿀에 담그세요. 그리고 감자 안에 뿌리를 넣고 가지를 잘라냅니다. 이 감자를 화분에 심으세요. 이렇게 하면 화분에 자신만의 장미를 직접 기를 수 있어요. 치약과 칫솔로 신발을 닦으세요. 그러면 신발은 치아만큼 하얗게 될 거예요. 훌라후프와 욕실 커튼을 사용하여 숲속 어디에든 욕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훌라후프에 고리로 커튼을 부착하고 끈으로 나무를 묶습니다. 이 팁을 사용하여 임시 탈의실을 만들 수도 있어요. 만약 하이킹에 테이프를 통째로 가지고 싶지 않다면 필요한 양을 라이터에 감으세요. 그리고 필요할 때 한 조각씩 잘라 쓰세요. 무거운 소파를 옮겨야 한다면 소파 다리 아래에 바나나 껍질을 두세요. 가구는 바닥에서 쉽게 미끄러질 거예요. 도시락을 먹은 후에 많은 기름이 도시락 표면에 남아있어요. 설거지를 더 쉽게 하려면 도시락에 약간의 세제를 짜넣고 기름 종이와 물을 넣고 도시락을 덮은 후에 흔들어주세요. 그리고 물로 헹구면 됩니다. 도시락이 순식간에 깨끗해질 거예요. 만약 슬리퍼가 급하게 필요한데 가진 게 소다 2병밖에 없다면 그걸 납작하게 눌러서 라벨 밑에 발을 넣으세요. 스타일리시한 슬리퍼가 완성됐어요. 깡통을 이용해서 촛대나 요리를 위한 미니 스토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깡통에 세로로 칼집을 하나 만들고 위와 바닥에 2개의 칼집을 냅니다. 양쪽을 문처럼 열어서 안에 초를 넣습니다. 만약 음식을 요리할 필요가 있다면 작은 막대기 한 다발을 병 안에 넣고 불을 붙이세요. 그런 다음 병 위에 냄비를 올리고 식사가 준비될 때까지 새 막대기로 계속 불을 지핍니다. 스웨터 밑에 마른 잎을 넣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따뜻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불을 붙이기 위한 더 두꺼운 성냥을 만들려면 5개의 성냥을 실을 이용해서 한 묶음으로 단단하게 묶습니다. 그런 다음 성냥을 녹인 왁스에 담그세요.
왁스가 굳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성냥을 상자에 넣으세요. 배낭이나 텐트의 지퍼가 잘 미끄러지지 않아 지퍼를 잠그기 어렵다면 초를 사용하면 됩니다. 초를 들고 지퍼의 전체 길이를 따라 문지르세요. 사람에 대해 알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걸음걸이에요. 걸음이 빠르고 자신 있게 고개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집중력이 좋으며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요. 만약 머리를 높이 들고 어깨는 뒤로 하고 가슴을 앞으로 내밀고 걷는다면 그들은 사교적인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하고 그들의 공감을 즐기죠. 또한 쉽게 지루해하고 도전을 좋아하죠. 만약 보통 속도로 걸으면서 편안해 보인다면 그러면 그들은 여유 있는 사람이에요. 침착하고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죠. 또 쉽게 영향을 받아요. 중간 속도의 걸음걸이지만 자신 있게 성큼성큼 걷는다면 매우 협조적이며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충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의존하죠. 천천히 걸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람은 내성적이며 수줍어할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 팔짱을 끼고 있다면 그들은 아마 상처받기 쉽고 혼자 있기를 좋아할 겁니다. 자, 여기 한 가지 요령이 있어요. 만약 어딘가 걸어 들어갈 때 특히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일 때 자신감 있어 보이고 싶다면 항상 여러분의 바디 랭귀지를 확인하세요. 그걸 항상 확실히 기억하기 위해서 출입구 기법을 쓸 수 있어요. 뭔가 예를 들어 출입구 같은 것을 정신적 지주로 쓰세요. 출입구를 지나갈 때마다 바디 랭귀지를 확인하라고 스스로 알려주세요. 똑바로 걷는지 고개를 들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소한 일에도 주의를 기울이세요. 어떤 출입구든지 지나갈 때마다 그렇게 하세요. 나중에 출입구가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기폭차가 될 것이고 거길 지나갈 때마다 자동으로 자세를 교정하게 될 거예요. 좋아요. 다시 단서들로 돌아갈게요. 그 사람의 옷차림새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은 아마 자신의 스타일이나 분위기가 아닌 옷은 입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캐주얼하게 입는 사람들은 성격이 느긋하고 편안함을 중요시하며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필요를 느끼지 않으며 자신의 그대로의 모습을 선호해요. 화려한 무늬의 옷을 입는 사람들은 창의적이고 입는 것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걸 좋아해요. 디자이너 의상을 입으면서 로고를 보여주길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과시하는 걸 좋아해요.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은 대부분 직업과 직장에서의 성취를 통해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는 워커홀릭들이에요. 정장을 입고 격식을 갖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세련되고 적극적이에요. 스포츠웨어를 입은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어요. 중성적인 옷을 입은 사람들은 닫혀있고 자신에게 주의가 끌리는 걸 좋아하지 않으며 배후에 있는 걸 선호하죠. 심지어 신발의 선택도 여러분에게 뭔가를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한 연구에서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부츠 사진들을 보여주고 그 신발을 소유한 주인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을지 묘사하라고 했죠. 놀랍게도 묘사가 꽤 정확했어요. 그래서 편안한 신발을 신는 사람들은 쾌활한 사람들이에요. 신발이 새 거거나 완벽한 상태의 사람들은 집착하고 불안해해요. 앵클 부츠 애호가들은 강요가 심해요. 만약 어떤 사람이 가방을 갖고 있다면 그걸 어떻게 들고 있는지 주목하세요. 만약 몸 앞에 바짝 붙여 있다면 그들은 신중하고 수줍음을 타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악수로 가볼게요. 이건 사회적 의식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첫인상을 얻는 방법이기도 해요. 지배적 악수는 한 사람이 자신의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한 채 여러분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뒤집어 내미는 거예요. 이 지배적인 사람은 여기서 누가 더 강한지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는 걸 좋아하고 타인의 의견을 고려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며 가끔 약간 강압적일 수 있어요. 순종적 악수는 반대의 상황으로 그 사람의 손바닥이 위로 향하면서 여러분의 손이 그 사람의 손을 덮을 때예요. 이건 이 사람이 자신이 없다는 걸 의미하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쉽게 그들을 지배할 수 있어요. 또 다른 것은 손을 거의 흔들지 않는 헐렁한 악수예요. 이 악수는 여러분만이 한 것처럼 보이는 일방적인 악수죠. 이 악수는 약함과 무관심을 의미해요. 또 양손 악수도 있어요. 이건 보통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손등에 두 번째 손을 올려놓으면서 양손을 다 쓰는 경우예요. 이런 유형은 상대방의 우세를 받아들이지만 상의는 하자고 하는 것이죠. 찬찬히 의논하고 대화하기를 좋아하는 솔직하고 개방적인 사람들에게 전형적이에요. 하지만 두 번째 손이 상대방 손등이 아니라 위에 있다면 그건 자기 방어의 한 방법으로 불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손을 사용하는 또 다른 방법은 상대방을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악수를 하면서 여러분의 등이나 팔 또는 다른 곳을 자유로운 손으로 만지죠. 이건 이 사람은 친구가 필요하며 그들의 삶의 의사소통이 부족하다는 걸 보여줘요. 이제 눈 마주침으로 가볼게요. 상대방에게 말을 하는 동안 그들의 눈에 주목하세요. 눈 마주치는 걸 유지하는 사람은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며 또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눈을 자꾸 피하는 사람은 다소 긴장하고 불편해하고 있어요. 또는 그냥 수줍어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들은 그걸 치매한 걸로 느껴서 오랫동안 눈을 마주치지 못해요. 만약 눈을 엄청 많이 깜빡인다면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가늘게 뜨고 있다면 여러분을 의심하고 별로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식당, 호텔, 소매상 또는 음식 서비스 등 서비스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주목하세요. 서비스 직원은 손님에게 친절해야 하지만 고객들은 그 태도 그대로 화답하지 않아도 되죠. 이런 경우 고객이 힘이 있는 위치에 있게 되죠. 그러니 이 힘을 가졌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주목하세요. 친절하게 하는지 또는 좋은 사람의 의무가 없을 때 사람들을 푸대접을 하는 걸 선택하는지 보세요. 권력은 사람의 진정한 인격을 드러내줘요.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겐 잘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레스토랑에서 웨이터에게 무례하다면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공손한지 또한 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예요. 네, 만약 부탁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알고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사려 깊고 이해심이 많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좋은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다면, 특히 낮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다면 그들은 과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건데 간단히 말해서 무례한 거죠. 흥미롭게도 동물들이 사람에게 반응하는 방식 또한 그들의 성격에 대해 많은 걸 알려줘요. 동물들은 외모, 사고방식 또는 교육 수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실수하기가 쉬워요. 동물들은 통제하기 훨씬 더 어려운 사람들의 분위기, 바디 랭귀지, 그리고 얼굴 표정을 바탕으로 의견을 도출해내요. 어떤 사람들은 동물들에게 육감이 있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임에 틀림없다는 거죠. 상대방의 독서 취향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고전 문학을 즐기는 사람은 감정이입을 잘하며 타인을 깊이 알아가는 걸 좋아해요. 판타지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현실에서 벗어나길 좋아하고 가끔 이 세상 밖에 있는 진정한 몽상가들이죠. 역사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디테일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완벽주의자예요. 그리고 공포 소설 독자들은 모험심이 강하고 항상 아드레날린을 좀 찾는 사람들이죠. 스마트폰을 항상 확인하는 사람들은 아마 정서적으로 불안정할 거예요. 폰을 확인하는 것이 그들에겐 기분을 복돋우는 하나의 방법이죠.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항상 다투는 사람은 자아도취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이유가 있어서 논쟁을 하고 또 조심스럽게 논쟁을 취한다면 단순히 그들은 좋은 토론을 하는 걸 좋아한다는 의미예요. 만약 누가 빨리 먹는다면 높은 수준의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극장표가 있는데 늦은 걸 수도 있고요. 또 사람이 컵을 들고 마실 때 어딜 쳐다보는지 잘 보세요. 컵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끊임없이 되새기는 이상주의적이면서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컵 밖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되게 외향적이며 근심 걱정 없고 사람을 믿지만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마실 때 눈을 감아요. 이건 그들이 불편해하고 있는 거나 자신의 생각이 깊이 빠져 있다는 걸 의미해요. 사람들이 짠 할 때 잔을 더 높이 든 사람은 자존감이 높고 잔을 더 낮게 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걸 나타내요. 지능이 높은 사람들의 글씨는 악필인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료나 방금 만난 모르는 사람의 메모를 읽을 수 없다면 그들을 너무 인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방금 천재와 아는 사이가 된 걸 수도 있어요. 깨셨군요. 새벽 2시인데 잠이 안 온다니 또 시작이네요. 잠자리에 들 정도로 충분히 잠이 오게 만들려고 소파에 갑니다. 시계는 똑딱똑딱 가고 있는데 벌써 새벽 5시예요. 눈은 피로한데도 여전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마침내 1시간 후 침대로 돌아가고 마침내 잠이 듭니다. 자, 불면증을 고치고 숙면을 취해보자고요. 우선 침실이 완벽한 수면 유도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봅시다. 침대는 품질이 좋은 것으로 준비하세요. 충분히 좋은 침대에 누우면 편안함이 몸에 흐르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척추를 적절히 지탱하기 위해서도 좋은 베개도 중요합니다. 높은 것, 낮은 것, 단단한 것, 부드러운 것 등 다양한 베개가 있어요. 몇 가지를 테스트해보고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베개를 찾아보세요. 조명도 중요합니다. 그러니 밤 12시에도 방에 빛이 조금 남아있다면 이 빛 때문에 잠을 잘 못 자는 걸 수도 있어요. 어서 그 커튼은 닫으세요. 커튼을 닫아도 계속 빛이 들어오네요. 걱정 마세요. 두꺼운 암막 커튼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거면 됐어요. 만약 이걸로도 안 된다면 잘 때 쓸 수 있는 안대를 구입해보세요. 이제 적절한 온도를 찾아야 합니다. 온도 조절기가 집에 있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침실이 사하라 사막이거나 북극이 아닌지를 확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중간이 바로 이상적인 온도죠. 빈 이야기를 해보죠. 잠에서 깬 후 가능한 한 빨리 얼굴에 밝은 빛을 쬐세요. 잠에서 더 잘 깰 수도 있고 밤에 잠도 더 잘 올 거예요. 우리 몸에는 꽤 멋진 생체 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체 시계는 24시간 주기의 시계로 간단히 말하면 우리의 몸에서 언제 일어나야 하고 언제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시계입니다. 햇빛을 받거나 밝은 빛에 노출되면 이 내부 시계는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이 시계가 제대로 작동되면 침대에 누워 자려고 할 때 이전보다 훨씬 더 빨리 잠이 들 거예요. 만약 항상 햇볕을 쬐을 수 없다면 괜찮아요. 밝은 전구를 집안 곳곳에 몇 개씩 두면 됩니다. 원하신다면 밝은 빛에 자신을 노출시킬 수 있는 또 다른 트릭이 있어요. 광치료 조명을 사보세요. 이 조명은 햇빛을 흉내낸 것으로 특히 해가 터무니없이 짧고 흐리고 추운 겨울에 유용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핸드폰을 내려놓지 않는 버릇이 있어요. 여러분은 아니라고요? TV나 컴퓨터는 어때요? 요즘엔 다들 뭔가에 푹 빠져 있잖아요. 미안하지만 이런 습관은 숙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취침 시간을 선택한 다음 그 시간에 약 한두 시간 전에 알람을 설정해 두는 거예요. 알람이 울리면 그 신호를 듣고 모든 전자장치들을 끄면 됩니다. 전원을 끌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사용을 그만둬야 해요.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상당히 파괴적일 수 있어요. 대신 책을 읽으세요. 뭔지 기억하시죠? 얼굴에 책을 묻은 채로 잠들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책에 대한 꿈을 꿀지도 몰라요. 운동도 밤에 잠을 더 잘 자도록 도와줍니다. 집구석에 놓인 덤벨의 먼지를 털어주세요. 하지만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운동은 유산소 운동일 것입니다. 공원에 나가서 잠시 뛰어보세요. 더 이상 한낮에 낮잠이 땡길 일은 없을 거예요. 운동은 여러분이 하루 종일 깨어있고 밤새 잠을 더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낮잠은 조심하도록 하세요. 오후 4시에 완벽한 낮잠을 위해 소파에 쿠션을 두었다고요? 치우세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오후 3시 이후에는 낮잠을 자지 마세요. 정말 낮잠을 자고 싶다면 오후 일찍 낮잠을 자세요. 알람을 설정하고 15분에서 20분 정도만 자면 지나치게 오래 자지 않고 나머지 하루 동안 잠이 오지 않을 거예요. 천장을 보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해요. 원래 천장이 도는 건가요? 갑자기 어지럽네요. 이때 쉬운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몸을 침대 가장자리에 뉘인 채로 발 하나를 땅에 대세요. 심호흡을 몇 번 하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늦은 시간에 카페인은 안 돼요. 카페인은 혈류에서 약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머뭅니다. 만약 커피 한 잔을 마시고서야 활기찬 기분을 느끼는 편이라면 오후 3시나 4시 이후에는 마시지 마세요. 우리 모두 야식으로 달려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우유와 쿠키는 고전적인 야식 메뉴죠. 그치만 저는 뭐든 좋아요. 하지만 야식은 잠을 더 잘 자고 싶다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잠자기 4시간 전에 탄수화물이 풍부한 식사를 하면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단,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저탄수화물 식단이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 자신에게 효과가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완벽한 메뉴를 찾으면 죄책감 없이 저녁 식탁에 앉을 수 있습니다. 다음 팁은 물에 대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목욕물 말이죠. 따뜻하기만 하다면 샤워나 목욕은 더 빨리 잠이 들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더 깊게 잠을 잘 수 있게 도와줄 수도 있어요. 어떤 소리에도 깨지 않을 정도로 깊진 않겠지만 새 사람이 된 것처럼 깰 수 있을 정도로 깊게 잘 수 있을 거예요. 야뇨증. 엄청난 마법의 증상처럼 들리죠? 하지만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현상을 전문가들이 이렇게 불러요. 아니요, 마법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처럼 느껴지죠. 침대에서 일어날 것이냐, 잠을 것이냐. 이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잠자기 전에 음료를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다고요? 아주 쉬워요. 전자제품 금지 규칙과 함께 지키세요. 잠에서 깨면 따뜻한 물 한 컵을 드셔보세요. 몸이 하루를 시작하고 상쾌하게 원기 회복을 하도록 도와줄 거예요. 또 수분 보충을 해야 하기도 하고요. 침대에 누워있지만 천장만 바라보면서 잠들기를 기다리고만 있다고요?
이럴 땐 지금 당장 잠을 잘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너무 오랫동안 좌절하거나 화가 난 채로 침대에 누워있지 마세요. 그 좌절감이 침대나 침실과 정신적으로 연결될지도 모릅니다. 집에서 가장 편안한 장소여야 하는 곳을 볼 때마다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길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편안한 걸 해보세요. 거실로 가서 몇 분 동안 창밖을 보세요. 시계는 보지 마세요. 잠에 대해서는 최대한 생각하지 말고 다른 것들로 정신을 산만하게 만들어 보세요. 예상하지 못한 순간 우리 몸은 8시간 동안 완벽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이불을 덮을 준비를 하고 다시 잠에 들게 될 거예요. 만약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한다면 아무것도 효과가 없고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밤에 책상에 앉아 공책에 걱정을 적어보세요. 수면 일기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침대에 누워서 잠이 잘 오게 해주는 운동을 알려드리죠. 신체 스캔 운동의 한 유형이에요. 먼저 다리를 꼬지 않은 채로 등을 떼고 반드시 누우세요. 팔을 옆에 놓고 최대한 긴장을 푸세요. 이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세요. 2분 정도 집중하세요. 충분히 긴장을 풀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단계는 발가락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발가락에 집중하고 아래에 긴장감이 느껴지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제 입과 코에서 흘러내리는 강물을 상상해 보세요. 강물이 몸 전체에서 부드럽게 흘러내리면서 발끝까지 내려가고 밖으로 흘러내려갑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호흡은 점점 더 부드러워집니다. 발바닥에서부터 발목, 종아리, 무릎, 허벅지, 엉덩이까지 모두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몸에 흐르는 강물을 계속 상상해야 합니다. 이 운동은 전보다는 더 긴장이 풀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에 휴식의 강이 흐르게 만들었어요. 경고 하나, 취침 전에 너무 많은 양의 음료를 마셨다면 강의 이미지는 잠자는 것 외에 다른 긴급 상황을 촉발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벼운 요가를 하거나 명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목표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호흡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이제 호흡 운동의 달인입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숨을 내쉬면 모든 걱정이 사라집니다. 러닝화 윗부분에 있는 이 여분의 구멍이 어디에 쓰이는 건지 궁금하셨던 분 있나요? 신발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묶을 수 있게 디자인된 거예요. 걸음걸이가 좋지 않거나 심지어 다친 발가락을 교정하고 싶을 때 유용해요. 게다가 여러분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신발의 외관을 바꿀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책의 책 커버를 책갈피로 사용해요. 그건 아무 문제 없어요. 구부러진 페이지 모서리에서 책을 구해줄 거예요. 하지만 책 커버의 주된 목적은 책이 일그러지지 않게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스를 흘리거나 책을 읽는 동안 책 위에 음식을 떨어뜨렸을 경우에 말이에요. 틱택 용기 상단에 이 작은 홈이 있어서 한 번에 하나의 틱택만이 나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 대부분은 한 번에 많이 쏟아내고 여분의 틱택을 다시 집어넣잖아요. 타이어 자국 사이에 보이는 튀어나온 고무는 안전을 위해 있는 거예요. 솟아오른 끝이 타이어 자국의 최소한의 높이가 얼마인지를 알려줘요. 요철 부분과 가장자리가 고르다면 가능한 한 빨리 타이어 가게에 방문하세요. 하지만 요철 부위가 가장자리보다 훨씬 아래라면 그냥 출발해도 괜찮아요. 전자레인지 창문에 있는 저 검은 격자는요, 패러데이 쉴드라고 불리는 것으로 마이크로파가 빠져나가 방 전체를 패러데이 케이지로 만드는 걸 막기 위한 거예요. 전자파가 빠져나간다면 식사도 제대로 조리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케이지는 음식이 조리되는 동안 음식을 확인하는 걸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자기 에너지를 안에 가두고 있는 거예요. 렌치와 호환되는 스크루드라이버는 어떠세요? 스크루드라이버의 토크를 높일 수 있도록 렌치의 끝을 스크루드라이버에 넣어보세요. 그래서 스크루드라이버의 머리가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거예요. 각도가 이상할 때 이 전략을 써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지우개의 파란 부분으로 펜을 지울 수 있다고요. 거짓이에요. 연필을 지우는 것이 목적이지만 더 두꺼운 종이에 뭔가를 썼을 때에 해당해요. 파란색 면은 분홍색 지우개를 사용한 후에 보이는 얼룩도 제거할 수 있어요.
왜 슈퍼에 있는 오렌지가 대부분 빨간 망사 안에 있는지 궁금해 보신 적 있나요? 이 과일을 좀 더 주황색으로 보이게 하고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속임수예요. 추가 팁! 그 망사 가방 버리지 마세요. 묶어서 싱크대, 주방용품, 접시들을 닦을 수 있는 새 작은 냄비 수세미로 쓰세요. 여러분은 골프공을 완벽하게 둥근 모양이 아니란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표면이 많은 작은 보조개들로 덮여 있죠. 골프공이 항상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 경험이 많은 골퍼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흠집이나 요철과 같은 결함이 있는 오래된 공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걸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들이 골프공 주변 공기에 난기류를 만들어내서 항력을 줄였던 거죠. 그래서 제조업자들은 공을 더 멀리,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보조개가 들어가 있는 공을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가끔 이쑤시개 윗부분에 골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셨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윗부분을 떼어내면 그 위에 이쑤시개를 올려놓을 수 있고 아무 데도 닿지 않기 때문에 더 위생적이에요. 자, 차에서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안전기능은 백미러에 있는 탭이에요. 그걸로 거울의 위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하이빔을 쏘는 차가 뒤에 있어도 눈이 부시지 않을 거예요. 이 작은 탭은 뒤에서 오는 빛의 번쩍임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줘요. 이 기능은 1930년대에 나타났지만 1970년대 초에 대부분의 트럭과 자동차에서 표준 장비의 일부가 됐어요. 아이폰 후면 카메라 바로 옆에 있는 작은 구멍 보이시나요? 그건 마이크예요. 여러분이 카메라를 돌리면서 휴대폰이 소리를 녹음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일부 케이블선은 끝쪽에 두꺼운 실린더가 있어요. 페라이트 코어 또는 초크라고 부르는데요. 고주파 전자기 간섭을 막아주는 자성 산화 처리예요. 예를 들어 전화기를 스피커에 너무 가까이 가져가면 나는 짜증나는 찌지직거리는 소리 아시죠? 이게 여러분의 통화를 방해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막아주기 때문에 큰 실린더가 있는 케이블선이 꽤 유용할 거예요. 여러분은 왜 거의 모든 짐가방과 배낭에 지퍼가 2개 있는지 아시나요? 그렇게 여는 게 훨씬 편하고 쉽거든요.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에요. 가방 안에 있는 물건을 더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이 2개의 지퍼를 함께 잠글 수도 있어요. 쇼핑몰 같은 공공장소의 화장실 바닥에 얼마나 큰 틈이 있는지 아시죠? 주로 공기의 순환을 더 좋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런 형태의 문은 또한 화장실을 청소하거나 줄을 서 있을 때 화장실이 비어 있는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주죠. 그 외에 여러분이 만약 거기에 갇혔는데 자물쇠가 부서져 있는 상황일 때에도 여전히 탈출할 수 있게 해줘요. 그냥 기어 나올 수 있잖아요. 맞는 칼에 있는 플라스틱으로 된 끝 캡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칼날 위에는 날을 여러 번 날카로운 상태로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눈금 같은 게 있죠. 이 플라스틱 끝 캡을 통해 날을 분리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 슬라이더를 움직여 날카로운 날을 앞으로 가져오면 돼요. 만약 일반 식료품 카트에서 특히 접히는 부분을 잠시 살펴본 적이 있다면 아마 금속 고리가 돌출되어 있는 걸 알아차리셨을 거예요. 그 고리는 카트에 넣는 물품을 보호하도록 설계된 거예요. 무거운 제품으로 망가뜨리고 싶지 않은 빵 같은 부드러운 물건이 든 봉지를 매다는 데 쓸 수 있어요. 또는 달걀처럼 깨지기 쉬운 것들도요. 많은 커피 머그잔들의 바닥에는 구부러진 홈이 있어요. 머그잔을 씻을 때 식기세척기 안에 선반에 비스듬히 기대어 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그 안에 물이 고이지 않아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컵이 식기세척기에서 꺼낼 때쯤이면 완전히 말라 있을 거예요. 맥플러리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아마도 숟가락 손잡이에 네모난 구멍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셨을 거예요. 그게 거기 있기 때문에 아이스크림과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토핑을 함께 섞어주는 특별한 기계에 숟가락을 부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계에는 이 네모난 모양의 숟가락에 미끄러져 들어가는 막대가 있고 그러고 나서 완전히 휘젓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엉망을 최소화할 수 있게 여러분에게 숟가락이 주어지고요. 꽤 깔끔하네요. 그쵸? 일반 우유통의 한쪽에는 움푹 패인 곳이 있어요. 누군가는 이걸 무작위적인 디자인의 결정으로 볼 수 있지만 움푹 들어간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중 하나는 가스가 쌓이면 더 커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우유가 상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굳이 우유를 맛봐서 확인하지 않아도 돼요.
또한 움푹 패인 부분 덕분에 우유통을 실수로 떨어뜨려도 통이 터지지 않아요. 움푹 패인 곳은 통을 떨어뜨렸을 때 생겨나는 갑작스러운 압력을 처리해 줄 수 있는 확장 공간을 만들어주니까요. 치실, 물론 여러분의 치아 건강에 중요하고 이걸로 뭘 할 수 있는지 추측하는 건 쉬워요. 하지만 치실은 부엌에서도 아주 쓰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칼보다 훨씬 나은 케이크를 아주 정밀하게 잘라주는 슬라이서거든요. 대부분의 주방용 가위에는 칼날과 손잡이가 만나는 중앙에 톱니 모양의 구멍이 있어요. 이건 로즈마리, 백리향, 차이브 등 다듬기 어려운 허브들을 다듬을 때 쓰는 거예요. 이 틈 덕분에 잎을 손으로 뗄 필요 없이 한 번의 동작으로 딸 수 있어요. 거의 모든 젤라틴 용기나 1인분 요거트는 은박지 뚜껑과 함께 제공되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 뚜껑을 일회용 숟가락으로 쓸 수 있어요. 그냥 뚜껑을 벗겨내고 몇 번 접으면 점심 간식을 위한 완벽한 작은 숟가락을 얻을 수 있죠. 아침 식사로 버터 바른 토스트 한 조각보다 더 좋은 건 없을 거예요. 핫퍼지 선데를 제외하군요. 하지만 토스트 위에 차가운 버터를 바르기가 어렵다면 여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치즈 강판을 사용하세요. 필요한 양을 파악하고 버터를 강판에 갈아주세요. 이 과정은 버터를 부드럽게 하여 더 쉽게 펴지게 하고 너무 많은 양의 버터를 녹일 필요가 없을 거예요. 자꾸만 생각나요. 핫퍼지 선데. 건조 파스타는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 나오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어요. 각각의 파스타 종류가 특정 소스와 가장 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조개 껍질 모양의 파스타는 더 진한 소스와 잘 어울려요. 왜냐고요? 소스가 조개 껍질 안에 들어가서 요리를 제공하고 먹기 더 쉽기 때문입니다. 줄이 있는 바깥쪽 표면은 소스가 파스타를 덮는 데도 도움이 돼요. 만약 쿠키를 태우거든 이번에도 강판을 사용해서 쿠키를 구할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베이킹 트레이에서 쿠키를 꺼낸 후 검게 탄 부분을 강판에 갈아내면 돼요. 하지만 조심하고 쿠키가 식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또한 쿠키 모양을 조금 망친다면 언제나 쿠키를 녹인 초콜릿에 담글 수 있습니다. 초콜릿이 식으면 완벽한 모양의 쿠키를 얻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일단 쿠키가 입 안으로 들어가면 쿠키 모양이 정말 중요할까요? 샌드위치에 많은 재료를 넣는 것을 좋아하지만 빵이 눅눅해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수분의 양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얇게 썬 토마토나 오이를 최대 5분 동안 2개의 종이 타월 사이에 넣어둔 후 샌드위치에 사용하세요. 또한 버터, 치즈 또는 마요네즈나 케첩과 같은 소스를 빵에 먼저 바르세요. 그러면 빵의 습기를 막는 일종의 방어막을 형성해서 도움이 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계란 노른자 근처에 있는 작은 하얀 끈이 요리하기 전에 제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알끈이라고 불리는데 사실 그걸 제거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은 계란 중심에 있는 노른자가 제자리에 있도록 도와줍니다. 알끈은 음식의 질감이나 맛을 망치지 않기 때문에 제거하는 건 완전히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대부분의 주스 상자가 양쪽에 하나씩 2개의 플랩이 있다는 걸 알아챈 적이 있나요? 그건 사실 손잡이에요. 제조업자들은 상자를 더 쉽게 잡을 수 있도록 이러한 방식으로 상자를 디자인합니다. 그러면 상자를 짜서 주스가 밖으로 쏟아지도록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빵 전문가가 아니라도 요리법에 백설탕과 흑설탕을 둘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두 설탕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유일한 차이점은 생산하는 동안 흑설탕의 소량의 당밀이 첨가된다는 겁니다. 당밀은 기본적으로 사탕수수를 가공할 때 얻는 일종의 시럽이에요. 보통 정제 과정에서 제거됩니다. 백설탕은 그렇게 만들어져요. 하지만 최종 제품에 약간의 당밀이 남아있다면 특정한 맛과 더 어두운 색을 가진 흑설탕을 얻게 됩니다. 좋은 거예요. 식기세척기에는 식기 외에도 세척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실리콘 오븐 장갑이나 오븐이나 스토브와 같은 주방 가전제품의 손잡이와 같은 것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 일부 주방 스펀지와 재사용 가능한 수건도 식기세척기에 넣어 세탁해도 안전해요. 주방 청소용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주방 세제로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야외 가구를 닦는 일 같은 거요. 따뜻한 물에 주방 세제를 조금 넣고 그 용액을 사용하여 천으로 야외 가구를 닦아내세요. 마지막으로 정원 호스를 사용하여 깨끗하게 헹구세요. 옷에 묻은 기름 얼룩을 없애기 위해 주방 세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스타 소스든 샐러드 드레싱이든요. 음식을 흘릴 때가 있잖아요. 얼룩에 약간의 세제를 바르고 물로 헹구세요. 얇은 옷은 색이 없는 비누를 사용하세요. 더 잘 안 빠진 얼룩은 주방 세제에 잠시 담궈두었다가
평소처럼 옷을 세탁기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턱받이 사용을 고려해보세요. 무슨 방법을 써도 옷장이 정리되지 않고 여전히 큰 옷 더미에 압도된다면 효과적이고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 사면 하나 버리기 규칙이에요. 새 옷을 살 때마다 이미 가지고 있는 한 옷을 없앨 필요가 있다는 뜻이죠. 항상 공간을 청소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옷장에서 무언가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려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물건은 눈높이에 두세요. 그러면 급할 때 쉽게 찾고 꺼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외복과 같이 덜 자주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품목들은 눈높이 위나 아래의 선반에 보관하세요. 낡은 양념통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자석을 통 안에 붙이면 자석 선반처럼 이용할 수 있어요. 주방용 가위, 아이스크림 숟가락, 심지어는 식기류와 같은 모든 종류의 일상적인 물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 문과 같은 금속 표면에도 붙일 수 있어요. 부엌 자석과 잘 어울릴 거예요. 세탁실에선 옷에서 애완동물의 털을 제거해주는 훌륭한 도구가 숨겨져 있습니다. 때때로 돌돌이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드라이어 시트를 사용하세요. 약간 바림을 써서 문지르면 개나 고양이 털을 금방 없앨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종류의 표면에서 효과가 있지만 특히 가구에 효과적입니다. 만약 방에 들어갈 때마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듣기 싫다면 비누를 경첩에 대고 문지르세요. 하지만 잠시 동안만 도움이 될 거예요. 절물점에 가서 기름을 구할 때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특정 층에 번호 옆에 별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제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출구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항상 1층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마 길에서 가장 가까운 층에 있을 거예요. 정지 신호가 왜 빨간색인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옛날에는 사실 특별히 정해진 색깔이 없었습니다. 1920년대 이전에는 심지어 표준화된 모양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1922년에 누군가가 팔각형을 생각해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노란색으로 칠해졌어요. 빨간색이 햇빛에 노출되면 너무 빨리 바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란색이 가장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바래지 않는 강한 에나멜 페인트가 발명되기까지 30년이 더 걸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정지신호의 색을 빨간색으로 다시 바꾸게 됐죠. 빨간색은 쉽게 눈에 띄는 것을 원한다면 여전히 최고의 색상이에요. 사람보다 키가 더 클 수 있는 장미 종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기네스북에 따르면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높은 장미 덤불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높이가 8m였어요. 네, 하늘 높이 솟아 있었죠. 우리가 지문의 독특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같은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호랑이는 없습니다. 이건 호랑이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호랑이들을 구별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요. 백악관 지하에 꽃집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백악관에서 열리는 모든 종류의 행사에 꽃꽂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자가 이탈리아에서 기원했지만 미국에 주식이 된 건 놀랄 일이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은 피자를 너무 좋아해서 모든 주에서 매초 350조각의 피자가 팔리고 있어요. 전 제 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네요. 이 맛있는 음식에 대한 엄청난 수요를 관리하기 위해 미국 전체 식당의 약 17%가 피자 가게입니다. 씨가 음료에 들어가지 않도록 레몬 주스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레몬을 반으로 자르고 주방용 집게로 짜보세요. 레몬의 뾰족한 끝이 아래를 향해 합니다. 주스는 흘러내리지만 씨앗은 레몬 안에 남아있을 거예요. 오, 레모네이드는 피자랑 잘 어울려요. 다양한 종류의 치즈에 구멍이 있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 스위스 치즈는 이산화탄소를 생성하는 특수 박테리아로 만들어져요.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면 풍선껌처럼 부풀어 치즈눈이라고도 하는 작은 분화구가 생겨요. 그런 다음 치즈는 식지만 구멍은 그대로 유지돼요. 매년 400억 개 이상의 오레오가 만들어져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조 쿠키죠. 이 쿠키에 찍힌 기하학적인 디자인은 유럽 품질의 상징인 나비스코 로고가 오레오라는 단어로 둘러싸고 있어요. 윌리엄 터니어는 1952년에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초콜릿 쿠키 디자인을 만들었어요. 재사용 가능한 병을 사용한다면 가끔 냄새가 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일반 물에만 사용하더라도 여전히 냄새가 날 수 있어요. 하지만 냄새가 나는 것은 물 때문이 아니라 물 속의 미생물 때문이에요. 병에 담긴 물을 마시면 침과 땀의 입자가 그 안에 남아있어요. 그러한 박테리아가 물병에 쌓이기 시작하면서 냄새를 유발하는 거예요. 따라서
재사용 가능한 물병을 선택했다면 박테리아가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일 세척하세요. 세척 후에는 완전히 말려서 다시 사용하세요. 청바지뿐만 아니라 경찰관 제복도 파란색이에요. 최초의 공식 경찰관은 19세기 런던에서 등장했어요. 군인들이 이미 착용하고 있던 빨간색과 흰색 제복과 대비를 이루기 위해 파란색 제복을 입게 됐어요. 그로부터 20년 후 미국에서 경찰 제복이 채택되었고 경찰도 그 패턴을 따랐어요. 오늘날에도 제복은 여전히 파란색이에요. 좋은 색상으로 입증됐기 때문이죠. 어두운 시간에는 잘 보이지 않고 경찰관이 눈에 띄지 않은 채로 사물들과 사람들을 관찰할 수 있어요. 또한 얼룩은 어두운 소재에선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경찰관이 파란색 옷을 입는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고 색으로 그들을 알아볼 수 있는데 굳이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아기 당근은 작고 일반 당근과 달리 젖어 있어요. 인간 아기와 다르지 않죠? 아기 당근은 특별한 종류의 당근이 아니라 일반 당근의 겉부분과 껍질을 잘라낸 다음 예쁘게 보이도록 다듬어 만든 당근이에요. 문제는 수분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반 당근은 수분을 가두는 층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 약간의 수분이 남아있어요. 잘게 다져진 아기 당근은 쉽게 건조해질 수 있죠. 그래서 보통 물이 약간 들어있는 봉지에 담아 판매해요. 청바지에는 처음부터 금속 리벳이 있었어요. 최초의 청바지를 만든 제이콥 데이비스는 바지가 찢어지기 쉬운 부위인 지퍼 앞 천이나 주머니에 구리 리벳을 추가해서 청바지를 더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오늘날 구리 리벳은 청바지 특유의 전통적 상징으로 장식적인 목적이 더 강해요. 청바지의 또 다른 특별한 점은 별다른 용도가 없어 보이는 작은 주머니예요. 지금은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수년 전 많은 카우보이들이 청바지를 입던 시절엔 배중 시계를 넣기 위해 주머니가 특별히 만들어졌었어요. 또한 당시 청바지에는 시계 주머니인 작은 주머니와 앞쪽이 큰 주머니 2개, 뒷면의 주머니 1개 등 총 4개의 주머니만 있었어요. 자동차 헤드레스트는 편안함을 위한 것이고 탈착식인 건 안전을 위한 것이에요. 헤드레스트를 빼내면 2개의 튼튼한 금속 바가 있어요. 차가 잠기거나 차 안에 갇혔을 때 이 바를 이용해 창문을 부수고 탈출할 수 있어요. 달걀을 깨고 난 후 가끔 보이는 작은 붉은 반점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작은 핏자국은 암탉이 알을 낳을 때 혈관이 파열되어 생길 수 있어요. 이러한 핏자국이 있는 달걀은 먹어도 안전하지만 원한다면 그 핏자국을 제거할 수 있어요. 계란의 맛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안심이 되네요. 산 모양의 토블론 로고 안에 곰이 뒷다리로 서 있는 이미지가 숨어 있어요. 요들러를 먹어치우려는 참일까요? 아니에요. 토블론 창립자가 이 삼각형 초콜릿을 개발한 곳인 스위스 최대 도시 중 하나, 베른의 상징이 바로 곰이기 때문이죠. 토블론 창립자의 가족 이름인 토블로와 꿀의 아몬드 누가를 뜻하는 이탈리아 토로네에서 따온 이름이기도 해요. 컵라면 아래 공간은 운송 중에 면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이 기술을 미들 서스펜션이라고 하는데요. 스티로폼 컵에서 면을 더 잘 보호할 뿐만 아니라 면이 더 균일하고 빠르게 부드러워지도록 도와줘요. 볼펜통에 뚫린 구멍이 아무 용도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실제로는 용도가 있어요. 이 구멍은 잉크가 더 원활하게 흐르도록 도와주는 벤팅 시스템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 펜의 내부와 외부에 균일한 공기 압력이 생성돼서 잉크가 쉽게 포인트에 흘러 들어갈 수 있어요. 간장병에 2개의 주둥이가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소스는 액체라 병을 뒤집으면 금방 흘러나오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아시아 음식 애호가들은 일생에 한 번 이상 간장을 흘린 적이 있다고 인정할 거예요. 그래서 요즘 레스토랑에서는 2개의 주둥이가 있는 특수병에 간장을 담아 제공하는 것을 선호해요. 이 디자인을 사용하면 소스가 나오는 시기와 양을 조절할 수 있어요. 한 스파우트에 손가락을 대고 다른 스파우트에 소스를 따르기만 하면 돼요. 손가락으로 주둥이를 꾹 누르면 소스의 흐름이 멈추고 손가락을 떼면 다시 흘러요. 그리고 식당에선 손가락을 떼지 마세요. 모두가 놀라게 될지도 몰라요. 기차나 버스 좌석이 이상한 무늬의 천으로 덮여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좌석의 세균과 얼룩을 가리기 위해 이러한 패턴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오, 이런. 색상이 밝고 무늬가 많을수록 승객이 얼룩을 알아차리기도 역겨움을 느끼기도 어려워요. 또한 패턴이 너무 못생겨서 아무도 얼룩을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래 보고 싶어 하지 않죠. 따라서 패턴은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고
혹시 보더라도 눈에 덜 띄게 하기 위해 존재해요. 평범한 흰색 좌석이 있는 버스는 절대 없을 거예요. 탄산음료 캔의 금속 탭은 돌릴 수 있어요. 빨대를 제자리에 끼워 놓을 수 있어서 꼭 입에 물고 있지 않아도 돼요. 이 고정식 탭은 60년대 초에 만들어진 푸딩 탭을 대체했어요. 그거 기억하시죠? 상당히 날카롭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곳에 쉽게 버려질 수 있었죠. 이제 빨대를 바로 꽂을 수 있어요. 또한 거품을 만들어서 3살짜리처럼 엉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가끔 옷을 구매할 때 여분의 단추와 원단 견본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 천은 분명히 구멍을 메우는 데 사용되지만 특정 표면에 대한 다양한 세제의 효과를 테스트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의류 전체를 빨기 전에 세탁 과정을 테스트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죠. 에스컬레이터에는 계단에 노란색 선이 있는 것과 비슷한 이유로 푹신한 검은색 브러쉬가 있어요. 사람들이 위험한 곳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예요. 사람들이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건 아닌데다 가끔 옷이 계단 가장자리나 스커트와 만나는 지점 가까이에서 늘어질 수 있어요. 브러쉬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작은 장벽이에요. 또한 호프를 잡아주고 다른 작은 물건이 틈새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중국 식당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테이크아웃 용기는 음식을 집으로 가져갈 뿐만 아니라 냉장고에 보관할 수 있도록 설계됐어요. 테이크아웃 용기는 접시로도 사용할 수 있어 음식을 바로 먹을 수 있고 접시가 더러워질 염두도 없어요. 유후, 실제로 1894년에 갓 껍질을 벗긴 굴을 운반하기 위해 특허를 받았고 굴통으로 알려졌어요. 이후에는 음식이 새지 않는 용기로 개조되어 사용됐죠. 동전의 가장자리에 작은 용기가 있는 이유가 궁금한 적이 있나요? 동전의 가치가 더 높았던 옛날의 남은 흔적이에요. 위조범들은 금화나 은화로 팔아 이익을 남기기 위해 가장자리를 쉽게 깎아낼 수 있었어요. 어떤 동전이 위조됐는지 훨씬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용기가 만들어졌죠. 오늘날에는 필요하지 않지만 동전에는 여전히 그 변경된 스타일이 남아있어요. 모든 크래커와 일부 쿠키에는 최종 제품의 올바른 식감을 위해 구멍이 있어요. 이 작은 구멍은 수증기가 빠져나가 크래커와 쿠키가 부서지지 않도록 해줘요. 도커라고도 하는 이 구멍이 없었다면 과자 내부에 수증기가 쌓였을 거고 최종 결과물은 맛있었을지 모르지만 모양은 이상해졌을 거예요. 개는 낮잠을 자기 전에 원을 그리며 걷는 것을 좋아해요. 조상으로부터 이러한 행동 패턴을 물려받았죠. 당시에는 특별한 강아지 침대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강아지들은 키가 큰 풀을 밀어서 일종의 낮잠 장소를 만들어야 했고 게다가 보너스로 이러한 움직임은 초목에 숨어있는 모든 동물들을 놀라게 했을 거예요. 도넛이 고리 모양인 이유도 비슷해요. 도넛의 중앙에 구멍이 없었다면 반죽이 항상 덜 익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1950년대에는 도넛 가게가 늦게까지 문을 여는 몇 안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도넛은 종종 경찰과 연관되어 있어요. 도넛 가게는 경찰관들이 야간 근무 중에 먹을 것을 사거나 서류 작업을 처리하기엔 완벽한 장소였어요. 청바지의 겉면이 파란색이고 안쪽이 흰색인 이유는 전을 짜는 현명한 방법 덕분이에요. 날실에는 염색을 하고 시실에는 색을 입히지 않고 흰색으로만 직조해요. 이러한 방식으로 제조업체는 각 부류에 필요한 염료의 양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청바지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자, 혹시 자동차 트렁크에 갇혔다면 침착하세요. 모든 차량의 트렁크에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내부에서 열 수 있는 비상 걸쇠가 장착돼 있어요. 모든 연령대가 쉽게 열 수 있도록 잘 설계돼 있죠. 게다가 손잡이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도록 돼 있어요. 손을 사용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입으로도 당길 수 있어요. 애초에 어떻게 트렁크에 탔는지는 묻지 마시고요. 다음으로 바늘과 실로 작업할 때는 바늘을 수풀에 직접 꽂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손가락을 다치기 쉬운 건 말할 것도 없고 바늘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요즘 많은 현대 재봉 세트에는 바늘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실 수풀의 맨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그냥 빼내기만 하면 돼요. 한 번에 여러 개의 재봉 바늘을 보관할 수도 있게 돼 있어요. 일회용 볼펜에는 나름의 비밀이 숨어 있어요.
일부 볼펜의 플라스틱 부분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것은 초보적인 환기 시스템이에요. 잉크가 펜 끝에 쉽게 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죠. 이름에 있는 건 알지만 조미료 쉐이커를 흔들어서 내용물을 꺼낼 필요는 없어요. 못 믿으시겠다고요? 여러분만 그런 건 아니에요. 팬트리에서 가장 좋아하는 조미료 병을 꺼내보세요. 탈착식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병이라면 이 실험을 하기에 완벽합니다. 병을 흔드는 대신 플라스틱 뚜껑을 거꾸로 뒤집은 상태에서 병을 잡아보세요. 이제 병을 좌우로 부드럽게 비틀면 어느새 쉐이커를 흔들거나 스토브 위를 엉망으로 만들지 않고도 멋지게 흐르는 시즈닝을 얻을 수 있어요. 같은 맥락에서 대부분의 소금통과 후추통은 유리 부분의 바닥에 융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양념이 끼어 있는 경우 소금통 바닥을 후추통 바닥에 대고 이리저리 흔들어서 양념이 서로 부딪히도록 하세요. 이제 병을 열지 않고도 양념이 쉽게 쏟아져 나올 거예요. 추운 날씨에는 옷을 여러 겹 껴입어서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이나 배낭끈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있죠? 얼마나 빨리 미끄러질 수 있는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일부 자켓에는 어깨에 고리 또는 버튼이 달린 작은 탭 형태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내장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가방을 제자리에 고정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여닫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죠. 채소 필러는 감자, 당근, 오이의 껍질을 벗길 때만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걸 양파를 잘게 다지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양파를 세로로 4등분한 다음 썰기 시작하면 됩니다. 양파를 자르며 눈물을 흘리는 당황스러운 상황을 막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점을 놓치지만 치약 튜브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분명 점이나 블록으로 된 색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색상은 다양할 수 있어요. 검은색, 녹색, 빨간색, 심지어 파란색일 수도 있죠. 이 색깔의 점들은 사실 치약 공장의 조립 기계를 돕기 위한 거예요. 기계가 치약 튜브를 잘라야 하는 타이밍과 위치를 인식하고 포장을 위해 튜브를 접는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신발류에서 조금 어색해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이유가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세요. 대부분의 제조업체는 재미로 신발에 여분을 더하지 않아요.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는 일이니까요. 예를 들어 부츠 같은 신발은 신발 뒤쪽 상단에 작은 고리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발을 빨리 당길 수 있기 때문에 신발을 신어야 할 때 도움이 돼요. 또한 대부분의 부츠는 추운 날씨에 신어야 하기 때문에 건조하기 쉬운 곳에 신발을 걸어둘 수도 있습니다. 위탁 수화물에 모든 것을 넣지 않으려고 여러 겹의 옷을 겹쳐 입어 죄책감을 느낀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좌석에 앉아야 할 때는 문제가 되죠. 코트나 자켓은 어떻게 할까요? 다음에 비행기에 탑승할 때 앞좌석을 잘 살펴보세요. 트레이 테이블을 똑바로 세우는 고리를 자켓 거리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비행하는 동안 식사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면 상관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마스카라는 제조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유통기한이 만료된다고 해요. 하지만 주의를 조금만 놓쳐도 그 기간은 단축돼 버릴 수 있어요. 제품을 섞으려고 마스카라 봉을 계속 펌핑하면 실제로 튜브에 공기가 더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마스카라가 훨씬 빨리 마르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거예요. 마스카라가 여전히 사용하기에 충분한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브러쉬를 꺼낼 때마다 펑 하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마스카라 튜브를 새로 구입해야 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보세요. 블루투스 연결기기 시대에 살고 있지만 더 나은 음질을 위해서는 여전히 오디오 잭을 통해 연결되는 헤드폰을 사용하는 것이 좋죠. 잭에 검은색 융기가 있는 거 기억하시나요? 이건 단순히 휴대폰이나 노트북에 꽂을 때 잘 맞도록 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특수 절연 소재로 만들어진 이 밴드는 소리가 전송될 때 전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밴드의 개수에 따라 어느 쪽 끝이 어디로 가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컵라면 밑에 빈 공간이 있다고 해서 컵라면을 생산하는 회사가 속임수를 쓰려는 건 아니에요. 진짜로요. 운송 중에 면을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또한 라면을 즐기기 전에 붓는 뜨거운 물의 순환에도 도움이 돼요. V자형 넥라인은 처음에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 설계됐어요. 첫째, 옷의 수명을 연장해서 오랜 시간 동안 모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또한 머리 둘레만큼 늘어나야 할 때를 대비할 목적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목에 더 잘 밀착돼요. 마지막으로 운동 중에 셔츠를 입을 경우 땀을 흡수하는 데 도움이 돼요. 더 이상 관습은 아니지만 오른쪽에 신비한 주머니가 하나 더 달린 디너 자켓을 우연히 발견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알고 보니 이 주머니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매일 출근해야 했기 때문에 기차표를 쉽게 꺼내기 위해 사용했던 거였어요. 자켓의 단추를 잠그는 데 도움이 됐을 뿐만 아니라 주머니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죠. 지금은 장식용으로만 추가될 뿐 더 이상 실제 용도로 사용되지 않아요. 요즘에는 사용하지 않거나 적어도 초기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 말하자면 플레이도우가 원래 청소용 제품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920년대 시장에서는 석탄을 태우는 화로 주변의 벽지를 닦을 수 있는 제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플레이도우의 레시피가 발명됐죠. 이 제품은 흰색으로만 제조됐고 먼지가 묻은 벽지에 앞뒤로 굴려서 청소하는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194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벽지를 청소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이 등장했고 플레이도우는 시장의 다른 영역으로 방향을 전환했죠. 아침 식사로 항상 맛있는 토스트를 즐기지만 토스터기를 청소하기는 귀찮지 않냐고요? 더 이상 그렇지 않아요. 최근에 토스터 바닥에 슬라이드나 패널이 있어서 성가신 빵가루를 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예전에는 원하는 콘솔에 카트리지를 삽입해야만 비디오 게임을 즐길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 작은 물체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골머리를 앓았는데요.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작은 게임 카트리지를 삼킨 후 병원에 실려오는 환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죠. 이러한 기기의 대부분을 제조하는 닌텐도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닌텐도 스위치 카트리지에는 입안에 씁쓸한 맛을 남길 수 있는 특정 화학물질이 의도적으로 코팅되어 있어요. 직접 맛을 보시라고 권하고 싶진 않네요.